지금 이 순간 보이저 1호는 성간 공간을 표류하고 있다. 인류가 만든 그 어떤 물체보다도 더 멀리 태양의 온기와 지구의 목소리에서 가장 멀어진 곳에서 그것은 여전히 움직이고 있다. 매년 조금씩 전력은 줄어들고 머지않아 그 희미한 신호마저 완전히 사라질 것이다. 그러나 신호가 끊긴다는 것은 기계가 멈춘다는 뜻이 아니다. 앞으로 1조 년이 흐른 뒤 태양은 이미 식어 있을 것이다. 오늘 밤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의 모든 별은 연료를 다 태우고 어둠 속으로 사라졌을 것이다. 은하의 모습도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것과는 전혀 다른 형태로 변해 있을 것이다. 그럼에도 보이저 1호는 여전히 어딘가에 있을 가능성이 크다. 움직임을 멈추지 않은 채 오래전에 잊힌 우주 속에서 황금 음반을 싣고 나아가고 있을 것이다. 그 질문은 단순하지 않다. 한때 5년 남짓한 임무를 위해 만들어진 작은 탐사선이 어떻게 태양보다 오래 살아남을 수 있는가? 어떻게 행성도, 문명도, 별도 사라진 뒤에 여전히 남아있을 수 있는가? 보이저 1호의 이야기는 우주선의 이야기를 넘어선다. 그것은 물질이 얼마나 오래 지속될 수 있는지, 그리고 인간이 남긴 흔적이 얼마나 먼 시간까지 흘러갈 수 있는지를 묻는 이야기다. 보이저 1호는 1977년 9월 5일 미국 플로리다 케이프 커네버럴에서 발사되었다. 그 안에는 황금 음반, 즉 골든 레코드가 실려 있었다. 지구의 소리, 고래의 노래, 여러 언어로 된 인사, 다양한 문화권의 음악, 그리고 한 행성에 살았던 생명체들이 남긴 희미한 자기소개, 그것은 해안 없는 바다에 던져진 병 속의 편지와 같았다. 처음부터 보이저 1호의 목적이 영원을 향한 항해였던 것은 아니다. 그것은 목성과 토성을 관측하기 위해 설계되었다. 거대한 가스 행성의 대기, 위성, 고리, 자기장을 조사하고 인류가 지구에서 망원경으로만 바라보던 세계를 가까이에서 기록하는 것이 원래의 임무였다. 보이저는 그 임무를 수행했다. 그리고 예정된 일을 끝낸 뒤에도 멈추지 않았다. 목성의 소용돌이 치는 대기와 토성의 고리를 지나 보이저 1호는 계속 바깥으로 나아갔다. 행성들의 궤도를 넘어 태양계의 익숙한 질서가 희미해지는 경계로 향했다. 그곳에서 태양의 영향력은 점점 약해지고 태양풍이 밀어낸 거대한 거품은 성간 공간의 희박한 플라스마와 맞닿는다. 인간이 만든 물체가 그 경계까지 도달한 것은 처음이었다. 2012년 8월, 보이저 1호는 헬리오포즈를 넘어섰다. 헬리오포즈는 태양풍이 더 이상 우세하지 못하고 성간 물질의 흐름에 자리를 내주는 경계다. 이 순간, 보이저는 태양계의 보호막이라 부를 수 있는 헬리오스피어를 벗어나 성간 공간으로 들어간 최초의 인공물이 되었다. 그것은 더 이상 행성 탐사선만이 아니었다. 태양을 떠난 인류의 첫 번째 물질적 흔적이었다. 현재 보이저 1호는 지구에서 150억 마일이 넘는 거리에 있다. 태양을 기준으로 시속 약 3만 8천 마일의 속도로 움직인다. 이 속도는 인간의 기준으로는 엄청나게 빠르다. 그러나 별과 별 사이의 거리 앞에서는 거의 정적에 가깝다. 우주는 너무 크고 보이저는 그 거대한 어둠 속을 아주 천천히 통과하고 있다. 그럼에도 보이저 1호는 아직 완전히 침묵하지 않았다. 송신기는 여전히 작동하고 있고 일부 장비는 아직도 데이터를 보내고 있다. 다만 그 신호는 점점 더 약해지고 있다. 지구에 도착하기까지 한쪽 방향으로만 23시간이 넘게 걸리는 전파는 거대한 심우주 통신망의 안테나가 겨우 붙잡을 수 있을 만큼 희미한 속삭임이 되었다. 보이저 1호를 살아있게 하는 것은 방사성동유연소, 열전기 발전기다. 이 장치는 플루토늄 238이 붕괴할 때 내는 열을 전기로 바꾼다. 움직이는 부품이 거의 없기 때문에 기계적으로는 오래 버틸 수 있다. 그러나 방사성 붕괴는 멈추지 않는다. 플루토늄은 시간이 지날수록 열을 덜 내고 그에 따라 사용 가능한 전력도 해마다 줄어든다. 보이저 1호는 매년 약 4와트씩 전력을 잃고 있다. 이것은 작은 전구 하나에도 미치지 못하는 양처럼 보일 수 있다. 그러나 이미 모든 것이 극한까지 절약되고 있는 우주선에게는 치명적인 감소다. 지상의 엔지니어들은 전력을 아끼기 위해 장비를 하나씩 꺼왔다. 탐사선의 눈과 귀는 순서대로 잠들었고 마지막으로 남은 목소리만이 아직 지구를 향해 이어지고 있다.
2030년대 초가 되면 마지막 과학 장비도 더 이상 충분한 전력을 받지 못할 것으로 예상된다. 어느 날 지구의 안테나는 더 이상 보이저의 응답을 듣지 못할 것이다. 마지막 신호가 언제 도착했는지 기록될 것이고 그 뒤에는 아무것도 오지 않을 것이다. 보이저 1호는 고장난 것이 아니라 단지 말할 힘을 잃게 되는 것이다. 대부분의 이야기는 바로 이 지점에서 끝난다. 인간과 탐사선 사이의 마지막 통신, 심우주에서 사라지는 신호, 그리고 죽은 우주선이 영원히 표류한다는 이미지. 그러나 실제로는 그때부터 훨씬 더 긴 이야기가 시작된다. 보이저가 침묵한다고 해서 움직임까지 멈추는 것은 아니다. 임무는 끝나도 물체로서의 보이저는 계속 존재한다. 그곳에는 녹을 만들 산소가 없다. 금속을 부식시킬 물도 거의 없다. 대기권처럼 마찰을 일으켜 불태울 공기도 없다. 지구에서 모든 것을 천천히 무너뜨리는 바람. 비, 이, 생물, 온도 변화. 화학 반응은 성간 공간에서는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 보이저가 향하고 있는 곳은 파괴의 힘마저 희박해진 장소다. 물론 우주가 완전한 무무인 것은 아니다. 성간 공간에는 희박한 수소와 헬륨, 먼지 입자, 그리고 고에너지 입자가 존재한다. 그러나 그 밀도는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로 낮다. 물체 하나가 우연히 다른 물체와 충돌할 가능성은 극히 작다. 우주는 사진으로 볼 때는 별들로 가득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그 사이의 공간은 거의 비어 있다. 이것이 보이저의 미래를 특별하게 만든다. 그것은 더 이상 추진하지 않는다. 방향을 능동적으로 고치지도 못하게 될 것이다. 목표를 향해 항해하는 것도 아니다. 하지만 멈출 이유가 없다. 감속시킬 대기도, 붙잡아 떨어뜨릴 표면도, 빠르게 파괴할 환경도 없다. 극도로 드문 사건이 일어나지 않는 한 보이저는 계속한다. 그 작은 금속 물체는 전원도, 명령도, 의식도 없이 은하를 지나갈 것이다. 인간이라는 종보다 오래, 우리가 세운 도시와 언어보다 오래, 어쩌면 태양보다도 오래. 그것은 움직이기 위해 살아있을 필요가 없다. 우주의 법칙은 한 번 속도를 얻은 물체에게 계속 움직일 수 있는 권리를 준다. 그리고 성간 공간은 그 움직임을 방해하지 않는다. 보이저 1호의 현재는 이미 인간의 직관을 넘어선다. 지구에서 보낸 명령이 도착하기까지 하루 가까운 시간이 걸리고 다시 응답이 돌아오기까지 또 하루 가까운 시간이 흐른다. 우리가 그것과 대화한다고 말하지만 그 대화는 사실상 과거와 현재 사이를 오가는 희미한 전파의 잔향이다. 보이저는 항상 우리가 듣는 순간보다 거의 하루 전의 상태를 말하고 있다. 그 신호가 사라지는 날, 우리는 보이저의 현재를 더 이상 알 수 없게 된다. 그러나 보이저는 거기서 갑자기 없어지지 않는다. 인간에게 알려지지 않는다는 것과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은 전혀 다르다. 통신은 취약하다. 전력, 방향, 수신 장비, 정확한 시간과 위치가 필요하다. 존재는 훨씬 단순하다. 금속은 말하지 않아도 존재할 수 있다. 이 차이가 앞으로의 모든 이야기를 결정한다. 보이저의 활동적 삶은 거의 끝나가고 있다. 그러나 수동적 삶, 다시 말해 하나의 물체로서 우주 속을 계속 떠도는 시간은 이제 막 시작되었을 뿐이다. 우리가 인무라고 부르는 시간은 보이저 전체 생애에서 거의 보이지 않는 짧은 순간에 불과하다. 나머지는 침묵의 시간이다. 그 침묵은 실패가 아니다. 오히려 보이저가 우주적 시간 안으로 들어가는 방식이다. 그것은 더 이상 관측하지 않고, 기록하지 않고, 응답하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그 대신 지구의 거의 모든 유산이 닿을 수 없는 시간까지 계속 남아있을 수 있다. 작동을 멈춘 뒤에야 보이저는 가장 오래 지속되는 인간의 흔적이 된다. 1977년에 발사대에서 시작된 사건은 이제 행성 탐사의 역사를 넘어섰다. 케이프 커네버럴의 해안, 로켓의 불꽃, 통제실의 엔지니어들. 그 순간의 언어와 표정은 모두 짧은 인간 시간 안에 속한다. 하지만 그들이 밀어올린 물체는 다른 시간으로 들어갔다. 그것은 인간의 기억보다 길고 문명의 연대기보다 길며 별의 생애와 비교해야 겨우 의미를 갖는 시간이다. 그러므로 보이저 1호의 진짜 질문은 어디까지 갔느냐가 아니다. 오랜 하나 오래 계속될 수 있느냐다. 그리고 그 답은
우리가 익숙한 어떤 물건의 수명과도 닮아 있지 않다. 보이저는 경고에서만 오래가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거의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곳으로 보내졌기 때문에 오래간다. 우주에서 가장 차가운 고요함이 역설적으로 인간의 가장 오래된 보존 장소가 된 것이다. 보이저 1호가 침묵한 뒤에도 계속 움직일 수 있는 이유는 그 앞에 사실상 아무것도 없기 때문이다. 지구에서 어떤 물체가 오래 남으려면 끊임없이 무언가와 싸워야 한다. 산소는 금속을 산화시키고, 물은 표면을 부식시키며, 바람은 모서리를 깎고, 미생물과 화학 반응은 재료를 천천히 분해한다. 시간은 지구 위에서 언제나 물질을 향해 일한다. 하지만 성간 공간은 다르다. 그곳에는 비가 내리지 않는다. 녹을 만드는 습기도, 금속을 태우는 대기도, 표면을 갈아내는 모래바람도 없다. 보이저 1호는 지구에서 만든 물체이지만 지구의 파괴 방식에서 벗어난 장소로 들어갔다. 그것은 더 이상 행성의 날씨와 화학 작용 안에 놓여 있지 않다. 그 주변에는 거의 완전한 진공에 가까운 어둠만이 펼쳐져 있다. 우주선이 대기권으로 떨어질 때 불타는 이유는 속도 때문만이 아니다. 결정적인 것은 공기와의 마찰이다. 빠른 물체가 대기 분자들과 충돌하면서 압축과 가열이 일어나고 결국 표면은 불꽃처럼 타오른다. 그러나 보이저가 지나가는 공간에는 그런 대기가 없다. 마찰을 만들 만큼 충분한 입자가 없기 때문에 그 속도는 스스로를 파괴하는 원인이 되지 않는다. 보이저 1호를 멈출 수 있는 것은 이론적으로 중력이나 충돌이다. 그러나 중력은 대부분 경로를 휘게 만들 뿐 물체를 갑자기 정지시키지 않는다. 충돌은 가능하지만 가능성과 현실은 다르다. 성간 공간에는 먼지와 미세 입자가 존재하지만 그것들은 상상하기 어려울 만큼 넓은 부피에 희박하게 흩어져 있다. 어떤 한 점에서 다른 한 점까지 가는 길은 물질보다 빈 공간으로 훨씬 더 많이 이루어져 있다. 우리는 은하 사진을 볼 때 별들이 빽빽하게 모여 있다고 느낀다. 수천 개의 빛점이 한 장의 이미지 안에 들어와 있고 나선 팔은 마치 발광하는 강물처럼 보인다. 그러나 그것은 3차원 구조를 멀리서 납작하게 바라본 착시다. 실제 은하 안에서 별과 별 사이의 간격은 너무 넓어서 어느 한 별에서 다음 별까지의 거리는 그 자체로 하나의 우주처럼 느껴질 정도다. 보이저 1호는 그 빈 공간 속을 통과하고 있다. 태양계 안에서조차 행성들 사이의 거리는 인간의 감각을 압도한다. 그러나 성간 공간에 들어서면 그 거리 감각은 다시 무너진다. 행성 사이의 틈은 별 사이의 틈에 비하면 거의 밀집된 동네처럼 보인다. 보이저는 지금 바로 그 더 큰 침묵, 별과 별 사이의 어둠 속으로 들어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보이저의 미래를 상상할 때 우리는 영화적인 장면을 조심해야 한다. 잦은 운석 충돌, 거대한 천체의 근접 통과, 빛나는 성운 사이를 빠르게 가르는 항해 같은 이미지는 우주의 실제 규모와 잘 맞지 않는다. 보이저의 장기적인 미래는 사건의 연속이라기보다 사건이 거의 없는 상태의 지속에 가깝다. 압도적인 시간과 압도적인 빈 공간이 그 이야기의 대부분을 차지한다. 이 침묵의 항해에서 첫 번째로 자주 언급되는 장면은 약 4만 년 뒤에 찾아온다. 보이저 1호는 기린자리 방향에 있는 작은 적색 외성, 글리제 445 근처를 지나갈 것으로 예상된다. 그 거리는 약 6광년 정도다. 인간의 기준으로는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먼 거리지만 은하의 기준에서는 비교적 가까운 통과로 분류될 수 있다. 그러나 그것을 방문이라고 부르기는 어렵다. 보이저는 그 별의 빛 아래로 들어가지도 행성계를 탐사하지도 궤도에 붙잡히지도 않을 것이다. 두 물체는 그저 우연히 은하에 같은 넓은 영역을 잠시 공유한 뒤 다시 멀어진다. 별 하나와 탐사선 하나가 우주의 한 점에서 서로의 존재를 거의 알지 못한 채 스쳐 지나가는 것이다. 4만 년은 인간 역사 전체를 놓고 보아도 거의 이해하기 어려운 시간이다. 농경 문명, 문자, 도시, 국가, 산업, 우주 탐사까지 모두 그보다 훨씬 짧은 기간 안에 일어났다. 오늘날 우리가 고대라고 부르는 모든 것은 4만 년이라는 숫자 앞에서 최근의 사건처럼 보인다. 그러나 보이저의 미래를 논할 때 이 숫자는 오히려 매우 작은 초기 구간에 불과하다.
중요한 것은 보이저가 더 이상 태양계에 묶여 있지 않다는 사실이다. 행성들은 태양의 중력에 붙잡혀 궤도를 돈다. 지구, 목성, 토성, 그리고 수많은 소행성과 해성들은 각기 다른 형태로 태양을 중심으로 움직인다. 그러나 보이저 1호는 태양계 탈출 속도를 넘어섰다. 그것은 더 이상 태양을 도는 물체가 아니라 은하 안을 떠도는 독립적인 작은 물체가 되었다. 이제 보이저의 기준점은 태양이 아니라 은하 중심이다. 태양도 사실은 정지해 있지 않다. 태양계 전체는 우리 은하의 중심부를 따라 거대한 궤도를 돌고 있다. 태양이 은하 중심을 한 바퀴 도는 데에는 약 2억 3천만 년이 걸린다. 인간의 문명은 그 궤도에서 거의 보이지 않는 짧은 순간에 해당한다. 보이저 역시 은하의 중력장 안에서 움직인다. 그것은 더 이상 행성 탐사선이라기보다 은하 중심을 향해 느슨하게 묶인 인공 소행성에 가깝다. 물론 보이저의 질량은 행성이나 소행성과 비교할 수 없이 작다. 그러나 운동의 원리는 같다. 한번 태양계를 벗어난 뒤에는 은하의 거대한 중력이 그 장기적인 길을 결정한다. 그 길은 단순한 직선이 아니다. 은하 안에는 별, 성단, 가스구름, 암흑물질, 헤일로, 중심부의 거대한 질량이 함께 중력장을 만든다. 보이저는 그 복잡한 중력장의 흐름 속에서 천천히 휘어진 길을 따라가게 된다. 그 경로는 인간이 지도 위에 그리는 항로처럼 선명하지 않다. 그것은 거대한 바다 위에 놓인 보이지 않는 해류를 따라 떠가는 작은 조각에 가깝다. 그럼에도 초기의 방향성은 있다. 보이저는 지구를 떠났고 행성들을 지나쳤으며 태양풍의 경계를 넘어섰다. 이제 그것은 태양계 내부로 되돌아오지 않는다. 특별한 중력적 사건이 없다면 보이저는 앞으로도 태양으로부터 계속 멀어지는 상태를 유지할 것이다. 우리가 아는 집으로 돌아오는 궤도는 더 이상 남아있지 않다. 이 지점에서 시간의 크기는 점점 변한다. 4만 년 뒤에 글리제 445 통과는 처음에는 매우 먼 미래처럼 느껴진다. 그러나 은하 한 바퀴가 2억 년이 넘고 별의 수명이 수십억 년에 이르며 보이저의 가능성 있는 생존 시간이 1조 년 단위로 이야기되기 시작하면 4만 년은 거의 발사 직후의 여운처럼 보인다. 우주적 시간은 인간의 크기를 끊임없이 압축한다. 보이저가 앞으로 마주할 가장 큰 특징은 목적지의 부재다. 우리는 우주선을 생각할 때 어딘가에 도착하는 장면을 떠올린다. 달 착륙, 화성 궤도 진입, 목성 근접 통과, 토성의 고리 관측처럼 임무에는 보통 명확한 도착점이 있다. 그러나 보이저 1호의 장기적인 미래에는 그런 장면이 없다. 도착이 아니라 지속이 있을 뿐이다. 그것은 어떤 별을 향해 정밀하게 조준된 것도 아니다. 글리제 445 근처를 지난다고 해서 그 별이 목적지는 아니며 이후 다른 별 주변을 스쳐 지난다 해도 마찬가지다. 보이저는 우주적 규모에서 계속 지나가는 물체다. 길은 있지만 항구는 없다. 방향은 있지만 의도는 없다. 움직임은 있지만 귀환도, 착륙도, 완성도 없다. 그 무목적성은 오히려 보이저의 미래를 더 깊게 만든다. 생명체는 목적을 필요로 한다. 문명은 기록을 남기고, 탐사는 질문을 던지며, 과학 장비는 데이터를 모은다. 그러나 보이저가 침묵한 뒤에는 그런 능동적인 의미가 사라진다. 남는 것은 단지 물리적 연속성이다. 한번 주어진 속도와 위치, 그리고 그것을 거의 방해하지 않는 환경이 만들어내는 긴 결과다. 이것은 뉴턴의 관성 법칙을 가장 거대한 규모에서 바라보는 장면이기도 하다. 외부 힘이 작용하지 않으면 물체는 자신의 운동 상태를 유지한다. 지구 위에서는 이 단순한 법칙이 마찰과 충돌, 중력과 저항 때문에 잘 드러나지 않는다. 그러나 성간 공간에서는 그 법칙이 거의 순수한 형태로 드러난다. 보이저는 계속 움직인다. 왜냐하면 멈추게 할 것이 거의 없기 때문이다. 물론 완전히 힘이 없는 것은 아니다. 은하의 중력은 언제나 작용하고 먼 별들의 영향도 아주 작게나마 쌓인다. 보이저의 경로는 오랜 시간 동안 부드럽게 휘고 때때로 가까운 별의 중력 때문에 아주 미세하게 바뀔 수도 있다. 그러나 그런 변화들은 대부분 보이저를 파괴하지 않는다. 방향을 바꿀 수는 있어도 존재를 지우지는 못한다. 이것이 보이저를 지구의 유물들과 구분한다. 피라미드,
성당, 고대 도시의 벽, 산에 새겨진 조각들은 모두 위대하지만 행성 위에 있다. 행성 위에 있다는 것은 지질학과 기후, 생물권과 중력 붕괴의 긴 작용 안에 놓여 있다는 뜻이다. 아무리 단단한 돌도 충분히 긴 시간이 지나면 깎이고 부서진다. 그러나 보이저는 그런 세계 밖으로 빠져나갔다. 인류가 만든 대부분의 물체는 자신이 만들어진 행성의 운명에 묶여 있다. 건물은 무너지고, 책은 썩고, 금속은 산화되고, 데이터 저장 장치는 전자적 질서를 잃는다. 심지어 지구 궤도의 위성들조차 대기 저항이나 중력 교란, 태양의 미래에서 자유롭지 않다. 그러나 보이저는 더 멀리 갔다. 너무 멀리 가서 오히려 오래 남을 수 있게 되었다. 그 오래됨은 처음부터 계획된 영원성이 아니었다. 보이저는 우주적 기념비가 되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 아니다. 목성과 토성을 보기 위해 만들어졌고, 그 임무를 성공적으로 끝낸 뒤에도 남은 속도와 정확한 궤도 덕분에 계속 나아갔다. 인간이 의도한 목적은 짧았지만 물리학이 허락한 결과는 훨씬 길었다. 앞으로 보이저를 둘러싼 어둠은 점점 더 깊어진다. 지금은 아직 우리 은하 안에 수많은 별이 빛나고, 보이저가 지나가는 공간 어딘가에는 성간 자기장과 희박한 플라스마가 있다. 하지만 그것들은 보이저에게 풍경이 될 뿐이다. 탐사선의 장비가 꺼진 뒤에는 그 어떤 것도 기록되지 않는다. 우주는 계속 변하지만 보이저는 더 이상 그것을 증언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증언하지 않는다는 사실이 무의미를 뜻하지는 않는다. 보이저의 존재 자체가 하나의 증언이 된다. 한때 어떤 행성에서 지성을 가진 생명체가 우주선을 만들었고, 그것을 자신의 별 너머로 보냈다는 사실. 그 사실은 신호가 끊긴 뒤에도 금속 구조와 황금 음반의 형태로 남아있을 수 있다. 침묵한 물체가 말보다 오래 지속되는 것이다. 따라서 보이저 1호에 가까운 미래는 역설적이다. 인간에게는 점점 더 멀어지고, 과학 장비로서의 기능은 점점 줄어들며 결국 완전히 침묵하게 된다. 그러나 우주적 관점에서는 그때부터 비로소 가장 긴 여행이 시작된다. 더 이상 어떤 명령도 받지 않고 어떤 보고도 보내지 않은 채 은하의 중력과 거의 비어있는 공간 속에서 천천히 계속되는 여행이다. 4만 년 뒤의 별빛, 수십만 년 뒤의 또 다른 통과, 수백만 년과 수억 년에 걸친 은하 궤도는 모두 그 긴 여정의 작은 흔들림에 지나지 않는다. 보이저에게는 목적지가 없지만 끝도 쉽게 찾아오지 않는다. 그것을 붙잡을 손도, 태울 공기도 없더라. 지워버릴 바다도 없다. 남아있는 것은 움직임과 어둠, 그리고 시간을 견디는 거의 우연한 지속성이다. 그래서 보이저의 미래를 이해하려면 먼저 이 단순한 사실을 받아들여야 한다. 우주에서 가장 오래 남는 것은 반드시 가장 강한 것이 아니다. 때로는 가장 고립된 것이다. 아무것도 없는 곳으로 간 물체는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오래 살아남는다. 보이저 1호는 바로 그 고립의 가장 먼 사례다. 인간이 만든 작은 금속 구조물이 파괴가 거의 일어나지 않는 장소에서 시간의 바깥으로 미끄러져 나간 것이다. 보이저 1호의 미래를 이해하려면 그것이 떠나온 장소의 미래를 먼저 보아야 한다. 우주선은 이미 태양계의 보호막을 넘어섰고, 언젠가는 태양의 마지막 빛조차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 못할 만큼 멀어질 것이다. 그러나 보이저의 이야기는 태양계와 완전히 분리되어 있지 않다. 그것은 한때 이 작은 별 주변에서 만들어졌고, 모든 출발점은 결국 그 별의 운명으로 되돌아간다. 태양은 영원히 타오르는 불덩이가 아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태양 중심부에서는 수소가 헬륨으로 융합되고 있다. 이 핵융합이 빛과 열을 만들고, 그 에너지가 지구의 바다와 대기, 생명과 기후를 유지한다. 그러나 수소 연료는 무한하지 않다. 태양은 매우 안정적인 별처럼 보이지만 그 안정성도 결국 정해진 연료를 태우는 과정 위에 세워져 있다. 약 50억 년 뒤 태양 중심부의 수소는 거의 고갈될 것이다. 그때 태양은 지금과 같은 방식으로 자신을 지탱할 수 없게 된다. 중심부는 수축하고 온도는 더 올라가며 바깥층은 점점 부풀어 오른다. 태양은 주계열성의 조용한 균형에서 벗어나 적색거성으로 변하기 시작한다. 지금 우리 하늘에 익숙한 태양은 더 크고 붉고 불안정한 별이 된다. 적색거성이 된 태양의 바깥층은
현재의 크기를 아득히 넘어 팽창한다. 수성은 먼저 삼켜질 것이다. 금성도 그 뜨거운 외피 안으로 사라질 가능성이 크다. 지구의 운명은 세부 모델에 따라 달라지지만 살아있는 행성으로 남을 가능성은 없다. 설령 태양의 표면이 지구 궤도까지 완전히 도달하지 않더라도 지구는 이미 오래전에 생명의 세계가 아니게 된다. 그보다 훨씬 이른 시점부터 지구는 견딜 수 없는 변화를 겪는다. 태양의 밝기는 시간이 지날수록 조금씩 증가한다. 먼 미래의 어느 순간 바다는 더 이상 안정적으로 존재할 수 없게 된다. 수증기가 대기를 채우고 온실 효과는 더 강해지며 해양은 끓어오르는 쪽으로 향한다. 한때 생명의 기원이 되었던 물은 행성을 살리는 힘이 아니라 지구를 더 뜨겁게 가두는 막이 된다. 바다가 사라지면 대기는 달라진다. 물은 우주로 빠져나가고 표면은 점점 건조하고 뜨거운 암석지대로 변한다. 푸른 행성이라는 이름은 더 이상 의미를 갖지 못한다. 숲과 구름, 빙하와 강, 대륙의 윤곽을 바꾸던 기후의 순환은 모두 무너진다. 지구는 생명이 살던 장소라기보다 한때 생명이 있었다는 사실조차 알아보기 어려운 타버린 흔적으로 남는다. 보이저 1호는 이 모든 장면을 보지 못한다. 그 장비는 이미 오래전에 꺼져 있을 것이고 카메라는 작동하지 않을 것이다. 무엇보다 보이저는 그 사건이 일어나는 곳에서 너무 멀리 떨어져 있다. 태양의 팽창은 보이저를 태우지 못한다. 지구의 바다가 증발해도 그 증기는 보이저가 있는 성간 공간까지 닿지 않는다. 고향의 종말은 우주선에게 물리적 사건이 아니라 멀리 떨어진 과거의 한 지점에서 벌어지는 변화일 뿐이다. 이 점이 보이저의 냉혹한 고립을 보여준다. 보이저는 인간이 만든 물체이지만 인간의 별이 죽을 때 그 곁에 있지 않는다. 그것은 이미 은하의 더 큰 흐름 안으로 들어가 있다. 태양이 붉게 부풀어 오르고 지구가 알아볼 수 없는 암석으로 변해도 보이저의 궤도는 그 변화에 거의 흔들리지 않는다. 그것은 자신을 만든 세계의 마지막 계절 밖에 있다. 태양의 적색 거성 단계도 영원하지 않다. 바깥층이 불안정하게 팽창하고 수축하는 동안 태양은 막대한 양의 물질을 우주 공간으로 흘려보낸다. 결국 태양은 자신의 외피를 거의 벗어 던지고 그 가스는 주변 공간에 퍼져 빛나는 껍질을 만든다. 천문학에서는 이것을 행성상성운이라고 부른다. 이름과 달리 행성과 직접 관련된 구조는 아니며 죽어가는 별의 마지막 외피가 남기는 빛나는 흔적이다. 그 중심에는 태양의 핵이 남는다. 더 이상 예전처럼 핵융합을 지속하지 못하는 지구만 한 크기의 극도로 밀집된 잔해, 그것이 백색 외성이다. 태양은 더 이상 낮과 계절을 만드는 별이 아니라 서서히 식어가는 뜨거운 잿불이 된다. 질량은 크지만 크기는 작고 내부에는 새 연료를 태우는 불꽃이 없다. 남은 열만이 아주 긴 시간에 걸쳐 우주로 빠져나간다. 백색 외성은 인간의 직관으로는 거의 영원처럼 느껴질 만큼 천천히 식는다. 완전히 어둡고 차가운 흑색 외성으로 식는 데에는 1천조년 또는 그보다 더 긴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여겨진다. 따라서 1조년 뒤에도 태양의 잔해는 완전히 꺼져 있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그것은 희미하고 붉은 빛을 내는 조용한 잔불처럼 남아있을 것이다. 그때의 태양은 오늘날의 태양과 전혀 다르다. 밝은 원반도, 지구의 하늘을 압도하는 빛도, 생명체의 하루를 나누는 리듬도 없다. 한때 행성들을 붙잡고 있던 중심이 여전히 중력적으로 남아있을 수는 있지만 그것은 더 이상 따뜻한 별이 아니다. 태양계는 살아있는 항성계라기보다 죽은 별의 잔해를 중심으로 흩어진 오래된 파편들의 구조가 된다. 내 행성들의 운명은 가혹하다. 수성은 거의 확실히 사라지고 금성도 태양의 팽창 속에서 살아남기 어렵다. 지구가 물리적으로 삼켜지지 않는다고 해도 표면은 이미 완전히 변형된다. 암석은 녹거나 재구성되고 대기는 사라지거나 뜨겁게 벗겨지며 한때 생명이 존재했다는 흔적은 지질학적 의미에서조차 거의 남지 않을 수 있다. 인간이 세운 모든 것은 이보다 훨씬 전에 사라져 있을 것이다. 바다를 가로지르던 배, 대륙을 잇던 도시, 산을 깎아 만든 기념물, 지하에 묻은 기록물과 데이터 저장 장치들은 모두 지구라는 행성의 환경 안에 묶여 있다. 긴 지질학적 시간은
그것들을 먼저 지우고 태양의 변화는 마지막으로 남은 흔적마저 바꿀 것이다. 보이저가 특별한 이유는 여기에 있다. 그것은 지구의 파괴 방식만이 아니라 지구의 최종 운명에서도 벗어나 있다. 그러나 태양계 전체가 한순간에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목성과 토성은 태양에서 훨씬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적색 거성이 된 태양의 외피에 직접 삼켜질 가능성은 내 행성보다 낮다. 이 거대한 가스 행성들은 어느 정도 형태를 유지한 채 살아남을 수 있다. 그 궤도는 변할 수 있지만 완전히 증발하거나 파괴되는 장면은 지구나 금성의 운명과는 다르다. 더 흥미로운 것은 그 행성들의 위성들이다. 오늘날 유로파와 엔셀라두스 같은 얼음 위성들은 두꺼운 얼음 껍질 아래에 액체 상태의 바다를 감추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 지금은 태양에서 너무 멀어 표면이 얼어 있지만 내부의 조석열과 화학 반응이 깊은 바다를 유지할 수 있다고 여겨진다. 이 세계들은 이미 오늘날에도 생명 가능성을 둘러싼 가장 조용하고 강렬한 질문 중 하나다. 태양이 적색 거성으로 부풀어 오르면 외곽 태양계는 처음으로 지금보다 훨씬 많은 에너지를 받는다. 목성과 토성 주변의 얼음 위성들은 일시적으로 따뜻해질 수 있다. 얼음은 녹거나 승화하고 일부 위성의 표면에는 액체물이 더 넓게 드러날지도 모른다. 내 행성이 지옥처럼 변해가는 바로 그 시대에 외곽의 차가운 세계들은 잠시 더 온화한 조건을 맞이할 수 있다. 그 기간은 우주적 기준으로는 짧을 수 있지만 생물학적 기준으로는 결코 짧지 않을 수 있다. 수천만 년, 어쩌면 수억 년 동안 외곽 태양계의 일부 위성들은 이전보다 더 역동적인 환경을 가질 가능성이 있다. 물론 이것이 생명의 탄생이나 번성을 의미한다고 말할 수는 없다. 현대과학은 단지 그런 조건이 일시적으로 더 유리해질 수 있음을 암시할 뿐이다. 그러나 그 창도 결국 닫힌다. 태양이 백색 외성으로 가라앉으면 외곽 태양계에 쏟아지던 추가 에너지는 사라진다. 한때 녹았던 표면은 다시 얼어붙고 위성들은 다시 차갑고 어두운 세계가 된다. 잠시 찾아온 온기는 죽어가는 별의 마지막 변덕에 가까웠다. 그 이후 태양계는 훨씬 더 희미한 빛 아래에서 긴 냉각의 시대에 들어간다. 목성, 토성, 천왕성, 해왕성이 살아남는다고 해도 그 안정성이 무한히 보장되는 것은 아니다. 백색 외성이 된 태양은 이전보다 질량을 잃었기 때문에 행성들의 궤도는 더 넓어지고 느슨해진다. 먼 미래에는 지나가는 별들의 중력적 영향이 조금씩 쌓인다. 은하 안의 별들은 서로 멀리 떨어져 있지만 수조년이라는 시간은 아주 작은 교란도 의미 있게 만들 수 있다. 충분히 긴 시간이 흐르면 살아남은 행성들조차 태양의 잔해에서 떨어져 나갈 수 있다. 어떤 모델들은 수조년 이상의 긴 시간 동안 행성 궤도가 불안정해지고 지나가는 별의 중력에 의해 행성들이 밖으로 튕겨나갈 가능성을 제시한다. 그렇게 되면 목성이나 토성과 같은 거대한 세계도 더 이상 어떤 별에도 속하지 않는 떠돌이 행성이 될 수 있다. 떠돌이 행성은 이미 오늘날의 은하에도 존재할 것으로 여겨진다. 행성계가 형성되는 과정에서 또는 이후의 중력적 상호작용 속에서 자신의 별에서 쫓겨난 세계들이다. 이들은 별빛 없이 은하를 떠돌며 표면은 거의 영구적인 어둠과 냉기 속에 놓인다. 일부 관측과 이론은 이런 떠돌이 행성의 수가 별 주위를 도는 행성보다 많을 수도 있음을 암시한다. 이 장면은 보이저의 미래와 이상하게 닮아 있다. 보이저는 행성이 아니지만 같은 종류의 물리적 추방을 겪은 물체다. 자신을 만든 별의 중력권에서 벗어나 더 큰 은하의 공간으로 들어간 작은 인공물. 만약 훗날 은하의 충돌과 중력 재배열 속에서 보이저가 은하 밖으로까지 튕겨나간다면 그것은 더 작은 규모의 떠돌이 세계가 된다. 목적지도 귀속도 없는 물체가 되는 것이다. 태양계의 미래는 결국 분해와 희미해짐의 이야기다. 중심별은 백색 외성이 되고 내 행성은 사라지거나 변형되며 외 행성은 오래 버티더라도 점차 불안정한 중력 환경에 놓인다. 얼음 위성들의 잠깐의 온기는 다시 냉각으로 돌아간다. 천문학적 시간은 모든 구조를 한 번에 파괴하지 않는다. 대신 느슨하게 만들고 흩어지게 하고 원래의 의미를 잃게 만든다. 보이저는 이 과정에서 관객도 기록자도 아니다.
그것은 그때 이미 너무 멀리 가 있을 것이다. 태양계가 붉게 타오르고 식고 흩어지는 동안 보이저는 성간 공간의 다른 영역을 지나고 있을 것이다. 그 사이에 어떤 별의 근처를 멀리 스쳐갈 수도 있고 은하 중심을 향한 넓은 궤도의 일부를 천천히 따라가고 있을 수도 있다. 그러나 고향의 변화는 더 이상 그 경로를 결정하지 못한다. 이 사실은 차갑지만 분명하다. 보이저는 고향을 잃어도 계속 존재한다. 태양이 변해도, 지구가 사라져도, 인간의 언어와 역사와 기억이 모두 사라진 뒤에도 그것이 곧바로 보이저의 끝을 뜻하진 않는다. 오히려 보이저는 자신을 만든 조건들이 모두 사라진 뒤에야 가장 독립적인 물체가 된다. 출발점을 잃은 뒤에도 남아있는 궤적이 된다. 1조 년 뒤를 향해 시간을 밀어 올리면 태양의 죽음은 그 긴 이야기의 초반부에 놓인다. 인간에게는 50억 년도 상상하기 어려운 먼 미래다. 하지만 1조 년이라는 축 위에서 보면 태양의 적색 거성화와 백색 외성으로의 변화는 비교적 이른 사건이다. 보이저는 그 이후에도 수백억 년, 수천억 년을 더 지나갈 수 있다. 별의 죽음조차 그 여정의 끝이 아니다. 그래서 보이저의 미래는 단순히 태양계 밖으로 나간 우주선의 이야기가 아니다. 그것은 태양계 자체가 얼마나 일시적인 구조인지 보여주는 거울이다. 우리가 영원처럼 느끼는 태양도, 절대적 고향처럼 느끼는 지구도 우주적 시간 앞에서는 하나의 단계에 불과하다. 보이저는 그 단계를 통과해 만들어졌지만 그 단계가 끝난 뒤에도 남을 수 있다. 언젠가 태양은 더 이상 아침을 만들지 않을 것이다. 지구는 더 이상 푸르게 빛나지 않을 것이다. 목성과 토성의 위성들도 잠깐의 온기를 잃고 다시 얼어붙을 것이다. 태양계라는 이름이 가졌던 생명의 중심성은 사라지고 남는 것은 죽은 별의 잔해와 오래된 궤도, 그리고 어둠 속으로 느슨하게 흩어지는 물체들이다. 그 어딘가에서. 그러나 더 이상 그 안에 속하지 않은 곳에서 보이저 1호는 계속 움직인다. 그것은 태양의 죽음을 애도하지 않는다. 지구의 변화를 기억하지도 않는다. 그러나 그 몸체 안에는 한때 그 세계에서 만들어졌다는 사실이 남아있다. 우주가 기억하지 않는다면 물질이 기억한다. 보이저의 금속과 황금 음반은 고향이 사라진 뒤에도 출발의 흔적을 싣고 간다. 태양계가 늙어가는 동안 보이저 1호가 속한 더 큰 집도 조용히 변하고 있다. 그 집은 우리 은하다. 밤하늘에 희미한 강처럼 걸려있는 별들의 구조. 태양과 수천억 개의 별을 품은 거대한 나선 은하. 그러나 이 은하 역시 고정된 배경이 아니다. 별들이 움직이고 가스가 흐르고 위성 은하들이 끌려 들어오며 결국 더 큰 중력의 사건 속으로 빨려 들어간다. 우리 은하는 홀로 존재하지 않는다. 근처에는 안드로메다 은하가 있다. 그것은 약 250만 광년 떨어진 거대한 나선 은하이며 우리 은하보다 더 많은 별을 포함하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 지금 이 순간에도 안드로메다는 우리를 향해 다가오고 있다. 그 속도는 시속 약 25만 마일에 이른다. 인간의 기준으로는 엄청난 속도지만 은하 사이의 거리 앞에서는 매우 느린 접근이다. 약 45억 년 뒤 우리 은하와 안드로메다, 은하는 본격적으로 서로의 중력권 안으로 들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그것은 두 개의 도시가 충돌하는 장면이 아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두 개의 거대한 별의 바다가 서로를 통과하고 다시 끌어당기며 수십억 년에 걸쳐 형태를 잃고 재구성되는 과정이다. 은하의 충돌은 순간적인 폭발이 아니라 중력이 오래 연주하는 느린 재편이다. 이 과정에서 흥미로운 사실은 개별 별들끼리 직접 충돌할 가능성이 거의 없다는 점이다. 은하 사진에서는 별들이 밀집해 보이지만 실제 별 사이의 간격은 너무나 넓다. 두 은하가 서로를 관통하더라도 별 하나가 다른 별과 정면으로 부딪힐 확률은 사실상 0에 가깝다. 충돌하는 것은 별의 표면이 아니라 은하 전체를 지배하는 중력장이다. 중력은 은하의 형태를 짓고 느린다. 별과 가스는 긴 조석 꼬리처럼 바깥으로 끌려 나가고 나선팔은 흐트러지며 일부 영역에서는 가스가 압축되어 새로운 별들이 태어난다. 우리가 먼 우주에서 관측하는 충돌 은하들의 모습도 이와 비슷하다. 휘어진 빛의 다리, 찢겨나간 별의 흐름, 중심으로 몰려드는 가스.
우주는 파괴와 재탄생을 같은 중력 안에서 동시에 일으킨다. 우리 은하와 안드로메다는 첫 번째 근접 통과 이후 곧바로 하나가 되지 않는다. 두 은하는 서로를 지나친 뒤 다시 멀어졌다가 중력에 의해 다시 끌려 돌아온다. 이 왕복과 접근은 수십억 년 동안 이어진다. 결국 두 은하는 원래의 나선 구조를 잃고 하나의 거대한 타원 은하로 가라앉는다. 이 미래의 은하는 때때로 밀코메다라고 불린다. 그때 보이저 1호는 이미 상상하기 어려울 만큼 오래된 물체가 되어 있을 것이다. 발사된 지 수십억 년이 지난 뒤이며 태양은 적색 거성 단계를 지나 백색 외성으로 향하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 보이저는 더 이상 작동하지 않는다. 어떤 신호도 보내지 않고 방향을 제어하지도 않으며 자신이 어떤 은하적 사건에 휘말리고 있는지 알 방법도 없다. 그러나 보이저도 그 재편에서 완전히 제외되지는 않는다. 그것은 별이 아니지만 은하의 중력장 속에 놓인 질량을 가진 물체다. 따라서 주변 별들과 마찬가지로 은하 충돌이 만들어내는 거대한 중력의 변화에 따라 경로가 바뀔 수 있다. 보이저는 너무 작아서 은하에 영향을 주지는 못하지만 은하는 보이저의 미래를 결정할 수 있다. 이때 가능한 미래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 하나는 보이저가 새로 형성된 밀코메다 은하 안에 계속 묶여 남는 경우다. 이 경우 보이저는 합쳐진 은하의 외곽부를 아주 넓고 느린 궤도로 돌게 될 수 있다. 한 바퀴를 도는 데에는 수억 년, 어쩌면 그보다 더 긴 시간이 걸릴 것이다. 그것은 별이 거의 드문 외곽을 지나는 작은 금속 파편이 된다. 다른 가능성은 훨씬 더 고독하다. 은하 충돌 과정에서 일부 별들은 중력의 복잡한 상호작용에 의해 완전히 바깥으로 튕겨나간다. 이런 별들은 은하의 중심 중력에 더 이상 묶이지 않고 은하와 은하 사이에 거대한 공허 속을 떠돌게 된다. 보이저 역시 그런 운명을 맞을 수 있다. 작은 인공물이 밀코메다의 경계를 벗어나 은하 간 공간으로 던져질 가능성이다. 이 가능성이 허황된 것은 아니다. 태양계는 현재 우리 은하 중심에서 약 2만 6천 광년 떨어진 나선팔 부근에 있다. 은하의 외곽에 있는 물체들은 중심부의 물체보다 중력적으로 덜 단단히 묶여 있다. 보이저는 이미 태양계를 벗어나 은하 구조 안에서 비교적 느슨한 경로를 따라가고 있다. 이런 조건은 은하 병합 중 외곽으로 튕겨나갈 가능성을 조금 더 높일 수 있다. 하지만 확실하게 말할 수는 없다. 1조 년이라는 시간 앞에서 정확한 궤도 예측은 거의 불가능하다. 아주 작은 초기 오차도 시간이 지나며 막대하게 커진다. 은하 충돌의 세부 구조, 별들의 근접 통과, 암흑물질 분포, 작은 위성 은하들의 추가 병합까지 모두 결과에 영향을 준다. 현대 물리학은 가능한 범위를 말할 수 있지만 특정 좌표를 약속할 수는 없다. 그럼에도 한 가지는 비교적 분명하다. 보이저는 은하 충돌 자체로 파괴되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 별들이 직접 충돌하지 않는 것처럼 작은 탐사선이 어떤 천체와 부딪힐 확률도 극도로 낮다. 은하 병합은 보이저를 찢어버리는 사건이라기보다 길을 바꾸는 사건에 가깝다. 그것은 파괴가 아니라 배치의 변화다. 우리 은하가 안드로메다와 만나기 전에도 더 작은 사건들은 이미 진행되고 있다. 우리 은하 주변에는 대마젤란 은하와 소마젤란 은하가 있다. 이들은 우리 은하의 위성 은하로 행성이 별을 도는 것처럼 우리 은하의 중력에 묶여 있다. 밤하늘 남반구에서 볼 수 있는 이 희미한 구름 같은 구조들은 사실 수많은 별을 품은 작은 은하다. 특히 대마젤란 은하는 앞으로 수십억 년 안에 우리 은하와 병합될 가능성이 있다. 일부 모델은 그 시점을 약 20억 년에서 25억 년 뒤로 본다. 이것은 안드로메다와의 거대한 충돌보다 먼저 일어날 수 있는 사건이다. 규모는 훨씬 작지만 은하 중심부와 원반의 새로운 중력 교란을 일으키고 가스를 압축해 별 형성을 촉진할 수 있다. 이 작은 병합들은 우리 은하의 미래를 조금씩 바꾼다. 안드로메다가 도착할 때 우리 은하는 오늘날 우리가 보는 바로 그 모습이 아닐 것이다. 이미 주변의 작은 동반자들을 흡수하고 별과 가스의 분포가 달라져 있을 가능성이 크다. 은하는 고정된 섬이 아니라 주변의 작은 구조를 끌어들이며 성장하는 중력의 생태계다. 보이저는 이런 변화를 체감하지 않는다. 그것은 너무 작고 너무 멀며
이미 장비가 침묵했을 것이다. 대마젤란은 하가 병합되든 우리 은하 중심에서 새로운 별 형성이 일어나든 보이저의 금속 표면은 아무 감각 없이 차가운 배경 온도에 가까워져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 경로는 여전히 은하 전체의 중력 변화 안에서 조금씩 다시 쓰인다. 은하 병합의 중심에는 또 다른 거대한 존재들이 있다. 우리 은하 중심에는 궁수자리 A라는 초대 질량 블랙홀이 있다. 그 질량은 태양 약 400만 개에 해당한다. 안드로메다 은하의 중심에도 훨씬 더 거대한 블랙홀이 있을 것으로 여겨지며 그 질량은 태양 수천만에서 1억 개 규모로 추정된다. 두 은하가 합쳐질 때 이 두 어두운 중심도 결국 서로를 향해 가라앉는다. 초대 질량 블랙홀들은 곧장 충돌하지 않는다. 은하 중심부로 끌려 들어가면서 주변 별과 가스에 에너지를 넘겨주고 서로의 주위를 긴 시간 동안 돈다. 그 궤도는 점점 작아지고 마지막에는 하나의 더 큰 블랙홀로 합쳐질 것이다. 이 병합은 강력한 중력파를 만들어낸다. 시공간 자체의 흔들림이 빛의 속도로 바깥으로 퍼져나가는 사건이다. 그러나 그 중력파가 보이저를 직접적으로 흔들거나 부수지는 않을 것이다. 보이저가 어디에 있든 그런 파동은 지나갈 때 거의 감지할 수 없을 정도로 약할 가능성이 크다. 중력파는 우주의 가장 격렬한 사건이 남기는 흔적이지만 멀리 떨어진 작은 금속 물체에게는 물리적 충격이라기보다 시공간을 통과하는 지나치게 희미한 주름에 가깝다. 은하 병합이 끝난 뒤에 밀코메다는 오늘날의 우리 은하와 다르다. 나선팔은 사라지고 젊은 별들이 줄지어 태어나는 아름다운 원반 구조도 희미해질 것이다. 남는 것은 더 둥글고 더 부풀어 있으며 별들의 궤도가 서로 다른 방향으로 얽힌 타원 은하에 가까운 형태다. 질서정연한 회전보다 무작위적인 운동이 더 두드러지는 거대한 별의 집합체가 된다. 그 안에서 보이저가 남아있다면 그것은 더 이상 태양계의 외곽 탐사선도 나선팔에서 태어난 문명의 물건도 아니다. 밀코메다의 희미한 외곽을 지나는 고대의 인공 파편이다. 한 바퀴 궤도를 도는 동안에도 수많은 세대의 별이 태어나고 사라질 수 있다. 그러나 보이저의 관점이라는 것이 있다면 그 변화는 너무 느려 거의 정지처럼 보일 것이다. 만약 보이저가 은하 밖으로 튕겨나간다면 그 미래는 더욱 극단적이다. 은하 간 공간은 성 간 공간보다도 더 비어있다. 가장 가까운 주요 은하 구조까지 수백만 광년이 될 수 있고 빛조차 그 거리를 건너는데 수백만 년이 걸린다. 그곳에서 보이저는 어떤 별의 밤하늘에도 속하지 않는 물체가 된다. 은하의 어둠보다 더 깊은 공허 속에 놓인다. 하지만 두 경우 모두 공통점이 있다. 보이저는 도착하지 않는다. 밀코메다 안에 남아도 그것은 어떤 중심에 도착하는 것이 아니다. 은하 밖으로 나가도 그것은 다른 은하를 향해 계획적으로 항해하는 것이 아니다. 중력과 우연히 정한 경로를 따라 계속 움직일 뿐이다. 그 미래에는 목적지가 아니라 상태가 있다. 표류라는 상태, 계속됨이라는 상태다. 이 장면은 인간의 탐사 개념을 뒤집는다. 우리는 탐사를 발견과 기록의 행위로 이해한다. 그러나 보이저의 장기적인 여정은 발견을 하지 않는다.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아무것도 보내지 못한다. 그럼에도 그것은 탐사의 가장 먼 결과가 된다. 우리가 알 수 없는 곳까지 가는 물체. 더 이상 우리와 연결되지 않지만 여전히 우리의 출발을 증명하는 물체다. 은하 충돌은 거대하고 장엄하지만 보이저에게는 느린 방향 전환에 불과할 수 있다. 나선 은하 두 개가 합쳐지고 별들의 궤도가 뒤섞이며 초대 질량 블랙홀이 하나가 되는 동안에도 작은 탐사선은 자신의 금속 구조를 유지한 채 지나간다. 우주는 큰 구조를 바꾸지만 작은 물체를 반드시 지우지는 않는다. 때로는 가장 거대한 사건조차 가장 작은 유물을 그대로 남겨둔다. 따라서 보이저 1호의 위치를 1조 년 뒤에 정확히 말할 수는 없다. 그것은 밀코메다의 어두운 외곽을 도는 중일 수도 있고 이미 은하의 중력권을 벗어나 거의 완전한 고독 속을 지나고 있을 수도 있다. 어느 쪽이든 그 장면은 오늘날의 밤하늘과는 전혀 다르다. 우리 은하는 더 이상 우리 은하가 아니며 보이저는 더 이상 태양의 아이가 아니다. 그것은 은하의 역사가 남긴 작은 파편이 된다.
목성과 토성을 향해 출발했던 탐사선이 은하 병합과 블랙홀의 결합과 별들의 재배열을 통과한 뒤에도 남아있는 물체, 신호는 사라졌고 임무는 끝났으며 고향의 별은 죽어가거나 이미 잔해가 되었을 것이다. 그러나 보이저는 여전히 경로 위에 있다. 거대한 은하들이 이름과 형태를 바꾸는 동안에도 작은 금속의 흔적은 계속 움직인다. 1조 년 뒤의 우주를 상상하려면 먼저 하늘이 어떻게 사라지는지를 이해해야 한다. 오늘날 우리는 망원경으로 수십억 광년 떨어진 은하를 본다. 그 빛은 우주의 거의 전 역사에 걸쳐 여행한 뒤 지구에 도착한다. 먼 은하들은 단순한 빛점이 아니라 과거에서 온 기록이다. 우리는 하늘을 바라볼 때 공간을 보는 동시에 시간을 보고 있다. 하지만 이 창은 영원히 열려 있지 않다. 우주는 팽창하고 있으며 더 놀라운 것은 그 팽창이 점점 빨라지고 있다는 점이다. 1990년대 말, 먼 초신성을 관측하던 천문학자들은 예상과 다른 결과를 얻었다. 멀리 있는 은하들은 중력 때문에 팽창 속도가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점점 더 빠르게 멀어지고 있었다. 이 현상을 설명하기 위해 등장한 개념이 암흑에너지다. 암흑에너지의 정체는 아직 완전히 밝혀지지 않았다. 그것은 보이지 않고 직접 만질 수 없으며 입자처럼 검출되지도 않는다. 그러나 그 효과는 우주의 대규모 구조에서 반복적으로 드러난다. 이 관점에 따르면 공간 자체에는 은하들을 서로 더 멀어지게 만드는 어떤 성질이 숨어 있다. 우리는 그것이 무엇인지 모르지만 그것이 우주를 밀어내고 있다는 사실은 관측으로 확인된다. 이 가속 팽창은 단순히 은하들이 조금씩 멀어지는 문제가 아니다. 충분히 먼 미래에는 빛조차 더 이상 어떤 거리들을 건널 수 없게 된다. 은하와 은하 사이의 공간이 계속 늘어나면 어떤 지점 너머에서는 빛이 아무리 빠르게 움직여도 우리에게 도달하지 못한다. 그 경계가 우주론적 지평선이다. 그 너머의 사건은 더 이상 우리 우주에 관측 가능한 일부가 아니다. 은하가 그 지평선 너머로 사라진다고 해서 실제로 파괴되는 것은 아니다. 별과 행성, 블랙홀과 가스는 여전히 존재할 수 있다. 그러나 그곳에서 출발한 빛이나 신호는 결코 우리에게 닿지 않는다. 존재는 남아있지만 관측 가능성은 사라진다. 우주는 비어가는 것이 아니라 서로에게 보이지 않는 고립된 섬들로 갈라지는 것이다. 현재 우리는 수많은 은하를 볼 수 있다. 처녀자리 은하단, 머리털자리 은하단, 허블 딥필드 속의 희미한 점들, 빛의 강처럼 이어진 우주 거대 구조까지 관측할 수 있다. 그러나 약 1천억 년 뒤에는 우리 국부 은하군 밖의 거의 모든 은하가 영구적으로 보이지 않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 빛은 적색 편의로 점점 늘어나고 약해지고 결국 완전한 어둠 속으로 사라진다. 1조 년 뒤에는 이 과정이 오래전에 끝나 있을 것이다. 그 시대에 어떤 관측자가 밀코메다 안에 어떤 행성이나 인공 구조 위에서 하늘을 올려다본다면 오늘날 우리가 보는 우주와는 전혀 다른 장면을 보게 된다. 다른 은하들의 빛은 없다. 우주 거대 구조도 보이지 않는다. 수천억 개의 은하가 존재했다는 흔적은 관측 가능한 하늘에서 사라진다. 하늘에는 오직 자기 은하만 남는다. 우리 은하와 안드로메다가 합쳐져 만들어진 거대한 타원 은하, 오래된 별과 희미한 잔해들로 가득한 구조, 그 바깥에는 어둠뿐이다. 그것은 단순히 밤이 어둡다는 뜻이 아니다. 비교할 다른 빛의 섬이 더 이상 보이지 않는다는 뜻이다. 우주는 여전히 넓지만 각 관측자에게는 거의 완전한 고립으로 변한다. 그 어둠 속 어딘가에 보이저 1호가 있을 수 있다. 밀코메다의 외곽을 느린 곡선으로 돌고 있을 수도 있고 은하 밖 공허로 밀려나 홀로 움직이고 있을 수도 있다. 어느 경우든 보이저는 자신을 만든 문명이 보았던 하늘과 완전히 다른 우주를 지나게 된다. 인간은 은하들로 가득한 하늘 아래에서 그것을 보냈지만 보이저의 먼 미래에는 그 은하들이 보이지 않는다. 이 시점에서 별들의 모습도 크게 달라져 있다. 오늘날 밤 하늘의 많은 밝은 별들은 사실 오래 살지 못한다. 질량이 큰 별일수록 연료를 빠르게 태우고 더 밝게 빛나다가 더 일찍 죽는다. 인간에게는 수백만 년도 엄청난 시간이지만 거대한 별에게는 그것이 전체 생애일 수 있다. 보이저가 1조 년을 향해 가는 동안 그런 별들은 모두 오래전에 사라진다.
태양보다 훨씬 무거운 별들은 조용히 죽지 않는다. 중심 핵이 붕괴하고 바깥층이 폭발적으로 날아가며 초신성이 일어난다. 그 순간 하나의 별은 때로 은하 전체만큼 밝게 빛날 수 있다. 그 폭발은 우주로 무거운 원소를 흩뿌린다. 탄소, 산소, 철, 칼슘처럼 행성과 생명체를 이루는 재료들은 이런 별들의 내부와 죽음 속에서 만들어진다. 초신성 뒤에는 중성자별이나 블랙홀이 남는다. 중성자별은 도시 하나 정도의 크기에 태양보다 큰 질량을 압축한 극단적인 천체다. 빠르게 회전하며 규칙적인 전파를 내는 경우 펄서로 관측되기도 한다. 블랙홀은 중력이 너무 강해 사건의 지평선 안으로 들어간 빛조차 빠져나오지 못하는 영역이다. 이들은 별의 폭력적인 죽음이 남긴 어두운 핵심이다. 그러나 1조 년 뒤에는 초신성도 지금처럼 흔하지 않을 것이다. 거대한 별들은 이미 대부분 연료를 태우고 죽었기 때문이다. 새로 태어나는 별의 수도 크게 줄어든다. 은하가 가진 차가운 수소 가스는 무한하지 않다. 별이 태어날 때마다 그 재료의 일부는 핵융합과 잔해 속에 갇히고 다음 세대의 별을 만들 수 있는 순수한 가스의 양은 줄어든다. 별 형성은 우주의 영원한 기능이 아니라 한 시대의 활동이다. 은하가 젊을 때는 가스가 많고 별이 활발하게 태어난다. 나선팔은 푸른 젊은 별들로 빛나고 성운은 새로운 항성의 요람이 된다. 그러나 시간이 흐를수록 그 재료는 고갈된다. 남는 것은 백색 외성, 중성자별, 블랙홀, 그리고 천천히 타는 작은 별들이다. 우리 태양과 비슷한 별들은 대부분 백색 외성으로 끝난다. 중심의 수소를 다 쓰고 헬륨을 태우며 적색 거성으로 부풀어 오른 뒤 바깥층을 잃고 조밀한 핵만 남긴다. 백색 외성은 더 이상 핵융합을 하지 않는다. 스스로 새 에너지를 만들지 못하고 과거의 뜨거운 열을 아주 천천히 우주로 흘려보낼 뿐이다. 그것은 별의 시체이면서도 완전히 어둡지는 않은 잔불이다. 1조 년은 백색 외성에게도 긴 시간이지만 완전한 냉각에는 턱없이 부족하다. 백색 외성이 모든 열을 잃고 흑색 외성이 되기까지는 1천조 년 이상의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1조 년 뒤의 은하에는 수많은 백색 외성이 아직 희미하게 빛나고 있을 것이다. 다만 그 빛은 오늘날 태양 같은 밝은 백황색이 아니다. 깊고 어둡고 붉은 잔광에 가까울 것이다. 이 희미한 잔해들 사이에서 가장 오래 살아남는 별은 적색 외성이다. 적색 외성은 작고 차갑고 어둡지만 바로 그 이유 때문에 오래 산다. 질량이 작아 연료를 천천히 쓰고 내부의 수소를 훨씬 효율적으로 소비한다. 어떤 적색 외성은 수조 년에서 수십조 년 동안 빛날 수 있을 것으로 여겨진다. 오늘날 조용히 빛나는 작은 별들이 그 먼 미래의 마지막 등불이 된다. 프록시마 센타우리 같은 가까운 적색 외성도 그런 별의 예다. 지금은 너무 어둡고 작아 맨눈으로 보이지 않지만 수명은 태양보다 훨씬 길다. 태양이 백색 외성으로 식어가고 밝은 별들이 초신성이나 잔해로 사라진 뒤에도 적색 외성들은 아주 천천히 수소를 태우며 남는다. 그들은 우주의 마지막 항성 세대가 아니라 가장 오래 버티는 현재의 별들이다. 1조 년 뒤의 은하에서 가장 흔한 빛은 이런 작은 붉은 별과 냉각 중인 백색 외성에서 나올 것이다. 하늘은 오늘날처럼 다채롭지 않다. 푸르고 밝은 젊은 별들은 거의 사라지고 거대한 별들의 폭발도 드문 사건이 된다. 별빛은 낮고 어두운 온도로 가라앉는다. 은하는 여전히 빛나지만 그 빛은 젊은 은하의 생동감이 아니라 오래된 잔불의 고요함에 가깝다. 보이저가 그런 별 근처를 지나간다고 해도 그것은 아무것도 기록하지 않는다. 장비는 꺼져 있고 센서는 얼어붙어 있으며 안테나는 더 이상 지구를 향하지 않는다. 백색 외성의 희미한 붉은 빛이 황금 음반의 표면에 아주 약하게 반사될 수도 있다. 그러나 그것을 볼 눈은 없다. 우주선은 풍경을 통과하지만 풍경은 누구에게도 보고되지 않는다. 만약 보이저가 중성자별 근처를 아주 멀리 스쳐 지나간다면 그 별은 빠른 회전의 시대를 이미 상당 부분 잃었을 가능성이 있다. 펄서로서의 강한 방출은 오래전에 약해졌을 수 있고 남는 것은 밀도 높은 어두운 잔해다.
블랙홀 근처를 지나간다 해도 충분히 멀다면 아무 극적인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블랙홀은 우주를 무조건 삼키는 괴물이 아니라 가까이 접근했을 때만 치명적인 중력 우물이다. 그 시대의 은하는 소리 없는 묘지와 닮아간다. 그러나 완전히 죽은 것은 아니다. 아직 적색 외성은 빛나고 백색 외성은 식어가며 블랙홀은 중력의 중심으로 남아있다. 가스는 희박하지만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을 수 있고 드문 지역에서는 마지막 별들이 만들어질지도 모른다. 현대 우주론의 관점에서 1조 년은 진정한 끝이 아니다. 아직 항성시대, 즉 별들이 존재하는 시기의 안쪽에 있다. 다만 그것은 우주의 젊은 시절과는 완전히 다르다.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는 별 형성이 여전히 일어나고 은하들이 관측 가능하며 우주 배경 복사가 측정되고 먼 과거의 빛이 우리에게 도착하는 시대다. 1조 년 뒤에는 많은 증거가 사라진다. 다른 은하들은 보이지 않고 우주 팽창의 초기 흔적도 훨씬 더 검출하기 어려워진다. 미래의 천문학자는 현재의 우주론을 재구성하기 훨씬 어려울 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 보이저는 사라지는 우주의 기억과 함께 이동하는 물체다. 그것이 실은 아무것도 기억하지 못한다 해도 그 존재는 한때 다른 시대가 있었음을 암시한다. 은하들이 보이던 시대, 태양이 주계열성으로 빛나던 시대, 작은 푸른 행성에서 생명체가 자신들의 소리와 이미지를 금속 원반에 새겨 우주로 보낸 시대. 그 시대는 하늘에서 지워져도 보이저 안에는 물질적 흔적으로 남는다. 1조 년 뒤의 밤하늘은 그래서 가장 깊은 고립의 풍경이다. 보이는 것은 거의 하나의 은하뿐이고 그 은하마저 젊음의 빛을 잃어가고 있다. 바깥 우주는 존재하지만 보이지 않는다. 별들은 남아있지만 대부분 늙었다. 빛은 있지만 희미하고 붉다. 시간은 모든 것을 한꺼번에 없애지 않고 볼 수 없게 만들고 차갑게 만들고 느리게 만든다. 그 어딘가에서 보이저 1호는 계속 지나간다. 밀코메다 안의 어두운 외곽일 수도 있고 은하 사이에 더 깊은 공허일 수도 있다. 그것은 어떤 하늘도 올려다보지 않는다. 그러나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장면 속에서 보이저의 주변에는 더 이상 오늘의 우주가 없다. 수많은 은하가 사라진 시야, 희미한 잔별들, 그리고 거의 완전한 침묵. 그 속에서 막이 나다. 그 속에서 작은 인간의 금속 조각은 여전히 관성에 따라 움직인다. 1조 년이라는 시간을 보이저 1호의 몸체 위에 올려놓으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질문은 단순하다. 그때도 그것은 여전히 보이저라고 부를 수 있을까? 신호는 사라지고 전력은 끊기고 장비는 모두 얼어붙었을 것이다. 그러나 기계가 작동하지 않는다는 사실과 물체가 사라졌다는 사실은 전혀 다르다. 보이저의 가장 긴 생애는 기계로서가 아니라 구조물로서 이어진다. 깊은 우주에서 물체를 파괴하는 방식은 지구와 다르다. 지구에서는 금속이 산소와 만나 녹슬고 습기가 표면을 부식시키며 온도 변화가 재료를 팽창시키고 수축시킨다. 생물학적 과정과 화학 반응도 끊임없이 구조를 약하게 만든다. 그러나 성간 공간에는 이런 작용들이 거의 없다. 보이저의 알루미늄 구조와 금속 표면은 행성 위의 물체들이 겪는 대부분의 부식에서 벗어나 있다. 그렇다고 해서 아무 변화도 없다는 뜻은 아니다. 성간 공간에도 우주선, 즉 고에너지 입자들이 있다. 이 입자들은 먼 초신성, 활동적인 은하핵 또는 다른 극단적 천체 환경에서 가속되어 거의 빛의 속도로 날아온다. 보이저가 태양의 헬리오스피어를 벗어난 이후 그것은 이런 은하 우주선에 더 직접적으로 노출되어 있다. 태양풍의 보호막은 더 이상 그 앞을 막아주지 않는다. 고에너지 입자가 금속 표면에 부딪히면 개별 원자를 튕겨내거나 재료 내부의 미세한 결합을 바꿀 수 있다. 수십 년의 시간에서는 이런 손상은 거의 보이지 않는다. 그러나 수백만 년, 수십억 년, 1조 년이라는 시간에서는 작은 변화들이 쌓인다. 표면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수준의 홈과 흠집이 생기고 재료의 결정 구조는 조금씩 흐트러진다. 하지만 이런 변화가 곧 전체 파괴를 의미하지는 않는다. 우주선에 의한 손상은 느리고 국소적이며 원자 단위로 진행된다. 보이저의 몸체는 얇은 막이 아니라 다양한 금속 구조와 장치,
지지대, 안테나로 이루어진 물체다. 표면이 미세하게 손상된다고 해서 전체 형상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그것은 바위가 긴 시간 풍화되면서도 여전히 바위로 남는 것과 비슷하다. 먼지와 미세 운석의 충돌도 이론적으로는 위험하다. 작은 입자라도 충분히 빠르게 움직인다면 큰 에너지를 가질 수 있다. 그러나 핵심은 확률이다. 성간 공간에는 먼지가 있지만 그 밀도는 너무 낮다. 보이저가 지나가는 대부분의 부피는 아무것도 없는 공간이다. 1조 년이라는 시간이 길어도 의미 있는 충돌이 일어날 가능성은 여전히 매우 낮게 평가된다. 만약 아주 작은 먼지 입자가 충돌한다면 보이저 표면에 작은 구멍이나 흠집을 남길 수 있다. 더 큰 입자라면 일부 구조를 손상시킬 수도 있다. 그러나 보이저 전체를 산산이 부수려면 훨씬 드물고 강한 충돌이 필요하다. 성간 공간의 희박함을 고려하면 그런 사건은 가능하다고 말할 수는 있어도 예상되는 운명이라고 말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1조 년 뒤의 보이저는 완벽하게 보존된 시간 캡슐이 아닐 것이다. 그것은 1977년에 깨끗한 실험실에서 조립된 모습 그대로 남아있지 않다. 표면은 방사선에 오래 노출되어 변색되고 미세하게 파이고 어떤 재료는 원자 수준에서 약해졌을 수 있다. 그러나 그 기본적인 윤곽, 큰 접시형 안테나, 장비붐, 중심 본체는 여전히 알아볼 수 있는 형태로 남아있을 가능성이 크다. 이런 의미에서 보이저는 박물관 유물보다 화석에 가깝다. 화석은 원래의 생명체가 아니다. 그러나 한때 존재했던 형상의 연속성을 간직한다. 보이저도 마찬가지다. 작동하는 탐사선은 아니지만 보이저였던 구조가 이어져 있는 물체다. 완벽한 보존이 아니라 지속성이다. 우주적 시간에서 내구성이란 변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변하면서도 끊어지지 않는 것이다. 그 지속성의 중심에는 골든 레코드가 있다. 보이저에 실린 황금 음반은 금으로 도금된 구리로 만들어졌다. 금은 쉽게 산화되지 않고 부식과 변색에 강하다. 이것은 단순히 아름답기 때문에 선택된 재료가 아니다. 우주의 긴 시간 속에서 최대한 오래 남기 위한 선택이었다. 금빛 표면은 인간이 남긴 메시지를 가능한 한 느리게 낡게 만들기 위한 방어막이다. 골든 레코드에는 지구의 소리와 이미지가 담겼다. 파도 소리, 바람, 천둥, 동물의 울음, 인간의 심장박동, 여러 언어의 인사, 음악, 수학적 기호, 생물과 행성의 이미지. 그것은 지구를 설명하려는 시도였지만 동시에 지구를 완전히 설명할 수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물체이기도 하다. 한 문명이 자신을 아주 작은 원반 하나에 압축해 어둠 속으로 보낸 것이다. 1조 년 뒤에도 그 음반은 원칙적으로 남아있을 수 있다. 물론 표면은 우주선과 미세 입자의 영향을 받아 완전히 깨끗하지는 않을 것이다. 기록된 홈의 일부는 손상되었을 수 있고 재생 방법을 해독할 존재가 없다면 내용은 침묵 속에 갇힌다. 그러나 물질적으로는 여전히 하나의 금속 원반으로 남아있을 가능성이 있다. 그것은 우주에서 가장 긴 침묵을 견디는 기록 매체가 된다. 골든 레코드의 의미는 실제로 발견될 가능성보다 오래 버틸 수 있다는 가능성에 있다. 그것은 답장을 기대하고 보낸 편지가 아니다. 오히려 도달할 확률이 거의 없는 바다에 던진 병이다. 하지만 그 병이 부서지지 않고 떠다닌다면 그 자체로 하나의 선언이 된다. 누군가가 존재했고 자신들이 존재했다는 사실을 어딘가에 남기려 했다는 선언이다. 보이저의 전력 시스템은 이 이야기의 다른 면을 보여준다. 보이저 1호에는 3개의 방사성동 위원소 열전기 발전기가 실려 있다. 그 안에는 플루토늄 238이 들어있었고 이 동위원소가 붕괴하면서 내는 열을 열전쌍이 전기로 바꾸었다. 움직이는 부품이 없는 이 구조 덕분에 보이저는 수십 년 동안 심각한 기계적 고장 없이 전력을 유지할 수 있었다. 그러나 플루토늄 238은 영원하지 않다. 반감기는 약 7년이다. 말하자면 87년 남짓한 시간이 지날 때마다 남아있는 플루토늄의 절반이 이전과 같은 방식으로 열을 내지 못하게 된다. 이 감소는 갑작스럽지 않지만 피할 수도 없다. 방사성 붕괴는 엔지니어가 수리할 수 있는 고장이 아니라 물질 내부에 새겨진 시간의 방향이다. 그래서 보이저는 해마다 약 4와트의 전력을 잃어왔다.
임무를 연장하기 위해 지상의 운영팀은 장비를 하나씩 껐다. 카메라는 오래전에 꺼졌고 일부 과학 장비는 전력 절약을 위해 잠들었다. 모든 선택은 남은 전기를 가장 오래, 가장 의미 있게 쓰기 위한 것이었다. 보이저의 생애 후반부는 탐사의 역사인 동시에 점점 줄어드는 빛을 배분하는 역사였다. 2030년대 초가 되면 마지막 장비도 더 이상 충분한 전력을 얻지 못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 순간 보이저는 능동적인 우주선에서 수동적인 유물로 넘어간다. 더 이상 데이터를 모으지 않고 명령을 처리하지 않으며 지구를 향해 신호를 보내지 않는다. 그것은 임무의 종료다. 그러나 구조의 종료는 아니다. 전력이 사라져도 금속은 즉시 사라지지 않는다. 플루토늄 자체도 긴 시간 속에서 변한다. 플루토늄 238은 알파 붕괴를 통해 우라늄 234가 되고 이후 여러 방사성 붕괴 단계를 거쳐 결국 안정한 나부로 향한다. 이 모든 변화는 1조 년이라는 시간에 비하면 매우 이른 시기에 끝난다. 한때 보이저에게 목소리를 주었던 연료는 먼 미래에는 더 이상 에너지를 내지 않는 평범한 금속 원소의 형태로 남는다. 이 변화에는 기묘한 대칭이 있다. 보이저에서 가장 활동적인 부분, 전기를 만들고 장비를 움직이며 지구와 대화하게 했던 부분은 비교적 빨리 끝난다. 반대로 가장 수동적이고 조용한 부분, 금속 프레임과 안테나와 금으로 도금된 음반은 훨씬 오래 버틴다. 살아있는 것처럼 보였던 기능은 먼저 사라지고 죽은 것처럼 보이는 구조가 가장 오래 살아남는다. 보이저의 전자장비는 1조 년 뒤에는 사실상 기능하지 않을 것이다. 회로는 방사선으로 손상되고 절연체는 변질되며 미세한 부품들은 더 이상 설계된 성능을 유지하지 못한다. 온도는 우주 배경 복사에 가까운 극저온으로 내려가고 내부에 어떤 전기적 질서도 남아있지 않을 것이다. 컴퓨터, 송신기, 센서는 이름만 남은 장치가 된다. 그러나 전자적 죽음은 물리적 소멸이 아니다. 현대기계는 종종 작동을 기준으로 살아있다고 느껴진다. 켜지고 반응하고 신호를 보내면 존재가 분명해진다. 하지만 우주적 시간에서는 작동보다 형태가 더 오래 남는다. 회로는 침묵하지만 나사는 남고 구조재는 남고 금속판은 남는다. 기능은 시간에 취약하지만 비활성 물질은 의외로 끈질기다. 보이저의 자세도 결국 변한다. 지금은 작은 추진기와 제어 장치가 안테나를 지구 쪽으로 맞추도록 돕는다. 그러나 전력이 끊기면 그런 능동적 제어는 사라진다. 아주 작은 힘들이 오랜 시간 쌓이면서 우주선은 서서히 회전하기 시작할 것이다. 별빛의 불균이란 가열, 미세한 가스 방출, 약한 중력적 토크가 모두 조금씩 방향을 바꾼다. 그 회전은 인간의 시간에서는 거의 느껴지지 않을 만큼 느릴 수 있다. 그러나 수천 년, 수백만 년이 지나면 안테나는 더 이상 어떤 특정한 방향을 향하지 않는다. 한때 지구라는 작고 푸른 점을 정밀하게 겨누던 접시는 이제 아무 의미 없는 방향들을 천천히 지나간다. 보이저는 더 이상 말하지 않을 뿐 아니라 듣는 이가 있던 방향을 향하지도 않는다. 그럼에도 회전은 보이저를 파괴하지 않는다. 그것은 단지 우리가 보이저를 상상하는 방식만 바꾼다. 멀리서 보면 보이저는 천천히 몸을 뒤집으며 어둠을 통과하는 금속 구조물이다. 안테나는 목적 없이 돌고 장비 붐은 차가운 공간 속에서 고정된 채 함께 회전한다. 한때 극도의 정확성을 위해 설계된 물체가 가장 긴 시간 동안은 아무것도 겨누지 않는 물체가 되는 것이다. 온도 역시 보이저의 장기 보존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태양에서 충분히 멀어진 물체는 결국 우주 마이크로파 배경 복사의 온도에 가까워진다. 현재 그 온도는 절대 0도보다 몇 도 높은 약이 7켈빈, 섭씨로는 영하 270도 안팎이다. 보이저의 내부 열원이 사라지면 그것은 이 차갑고 거의 균일한 배경 온도에 천천히 가까워진다. 극저온은 인간에게는 죽음의 조건이지만 물질 보존의 관점에서는 어떤 면에서 안정성을 준다. 뜨겁고 차가운 변화가 반복되면 재료는 팽창과 수축을 겪으며 균열이 생기기 쉽다. 그러나 성간 공간의 온도 환경은 대체로 느리고 안정적이다. 가까운 별을 지나치지 않는 한
보이저는 극적인 열 충격을 받을 일이 많지 않다. 차가움은 파괴가 아니라 정지에 가까운 상태가 된다. 물론 가까운 별을 아주 드물게 스쳐 지나갈 경우 표면에 약간의 추가 가열이 생길 수 있다. 그러나 그 거리는 대개 광년 단위이거나 최소한 수조 마일 단위일 것이다. 그런 통과는 행성 탐사 때처럼 뜨거운 근접 비행이 아니다. 보이저가 받는 에너지 변화는 미미하고 구조를 녹이거나 크게 변형시킬 가능성은 낮다. 대부분의 시간 동안 그것은 차갑고 어두운 공간 속에 머문다. 결국 1조 년 뒤에 보이저는 낡았지만 지워지지 않은 물체로 상상하는 것이 가장 정직하다. 표면은 손상되고 장비는 죽고 전력원은 다른 원소로 변했고 안테나는 더 이상 지구를 향하지 않는다. 그러나 전체 형태는 남아있을 수 있다. 그것은 보존된 기계라기보다 오래된 문명의 금속 화석이다. 그 화석 안에는 여전히 이상한 불균형이 담겨 있다. 우주에서 가장 오래 버틸 가능성이 있는 것은 가장 정교한 전자장치가 아니라 가장 단순한 구조와 가장 수동적인 기록이다. 회로는 사라지고 소프트웨어는 의미를 잃고 신호는 끝난다. 그러나 금속판의 홈, 도금된 표면, 볼트로 묶인 프레임은 그 모든 능동성을 지나 계속 남는다. 그것은 보이저가 시간에 맞서 승리한다는 뜻이 아니다. 어떤 물체도 엔트로피의 증가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보이저 역시 우주선에 맞고 미세하게 닳고 물질적 질서를 잃는다. 다만 그 과정이 너무 느리고 환경이 너무 비어있기 때문에 파괴가 완성되기 전에 상상할 수 없는 시간이 지나간다. 보이저는 시간의 법칙을 거스르는 것이 아니라 시간이 아주 느리게 작용하는 장소에 놓여 있을 뿐이다. 그래서 보이저 1호가 1조 년 뒤에도 알아볼 수 있을 가능성은 기적이라기보다 환경의 결과다. 그것은 특별히 영원히 살도록 만들어진 것이 아니다. 다만 녹슬지 않고 타지 않고 자주 충돌하지 않는 곳으로 보내졌다. 지구에서는 단단한 것도 사라진다. 성간 공간에서는 침묵한 것도 남는다. 보이저의 가장 큰 내구성은 재료의 강도만이 아니라 아무것도 없는 곳에 있다는 사실에서 온다. 보이저 1호의 1조 년 뒤 위치를 묻는 순간 우리는 과학이 줄 수 있는 답의 경계에 도달한다. 물리 법칙은 사라지지 않는다. 중력은 여전히 작용하고 관성은 여전히 물체를 움직이게 하며 은하의 구조는 여전히 질량의 분포를 따른다. 그러나 법칙을 안다는 것과 특정한 작은 물체의 미래 좌표를 정확히 안다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다. 현재 보이저의 위치와 속도는 놀라울 만큼 정밀하게 추적되어 왔다. 지구의 심우주 통신망은 희미한 전파를 붙잡고 그 신호의 도착 시간과 주파수 변화를 분석해 탐사선의 운동을 계산한다. 하지만 이 정밀함은 보이저가 아직 말하고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 신호가 끊기는 순간 우리는 더 이상 그 경로를 실시간으로 보정할 수 없다. 처음에는 그 오차가 작을 것이다. 몇 킬로미터, 몇천 킬로미터, 혹은 그보다 더 큰 범위라 해도 우주적 거리에서는 거의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시간은 작은 불확실성을 키운다. 수천 년 뒤에는 그 오차가 행성 궤도 규모로 커질 수 있고 수백만 년 뒤에는 태양계 전체와 비교해야 할 수도 있다. 수십억 년과 1조 년의 시간 앞에서는 그 차이가 상상하기 어렵게 확대된다. 이것은 계산 능력이 부족해서 생기는 단순한 문제가 아니다. 복잡한 중력계의 본질적인 성질이다. 작은 초기 조건의 차이가 긴 시간 뒤 전혀 다른 결과를 만들 수 있다. 날씨가 며칠 뒤부터 급격히 예측하기 어려워지는 이유와 같은 원리다. 방정식은 존재하지만 초기 상태를 무한한 정밀도로 알 수 없기 때문에 미래는 점점 흐려진다. 보이저는 은하의 중력장 안을 지나간다. 그 경로에는 별들의 느린 이동, 암흑물질, 헤일로의 분포, 성단과 가스구름의 중력, 그리고 우리 은하와 안드로메다의 병합이 모두 영향을 준다. 여기에 대마젤란 은하 같은 위성 은하의 병합, 작은 외소, 은하들의 흡수, 은하 외곽에서 일어나는 조석 교란까지 더해진다. 하나의 탐사선이 겪는 힘은 작지만 그 힘들이 쌓이는 시간은 너무 길다. 그래서 우리는 1조 년 뒤에 보이저를 정확한 좌표로 말할 수 없다. 어느 방향, 몇 광년, 어떤 은하 좌표의 어떤 지점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정직한 과학은 이 한계를 인정해야 한다. 가능한 것은 범위를 말하는 일이다. 보이저가 밀코메다의 외곽 궤도에 남아있을 가능성, 또는 병합 과정에서 은하 밖으로 튕겨나가 성간보다 더 텅 빈 은하간 공간을 표류할 가능성이다. 이 두 미래는 서로 매우 다르지만 둘 다 같은 물리 법칙 안에 있다. 은하 안에 남는다면 보이저는 합쳐진 은하의 희미한 외곽부를 따라 거대한 궤도를 그릴 것이다. 한 번의 궤도에 수억 년 이상이 걸리고 1조 년 동안 겨우 몇 바퀴를 돌 수도 있다. 은하 밖으로 나간다면 그것은 거의 직선에 가까운 길을 따라 더 큰 공허로 흘러갈 것이다. 중요한 것은 그 어느 쪽도 목적지가 아니라는 점이다. 보이저는 어떤 별을 향해 조준되어 있지 않고 어떤 은하로 도착하도록 설계되지 않았다. 그것은 중력과 우연의 누적이 만들어낸 경로를 따라 움직인다. 우리가 미래의 큰 틀을 설명할 수는 있지만 그 안에서 정확한 위치를 지정하려는 시도는 거짓된 정밀함에 가까워진다. 이 한계는 보이저의 생존 가능성을 말할 때도 함께 따라온다. 우리는 그것이 1조 년 동안 충돌을 피할 것이라고 절대적으로 증명할 수 없다. 성간 공간은 희박하지만 완전히 비어있지는 않다. 먼지 입자, 암석 조각, 어두운 떠돌이, 천체가 존재할 수 있다. 다만 알려진 밀도와 규모를 바탕으로 할 때 의미 있는 충돌의 확률은 매우 낮다. 그러므로 가장 합리적인 판단은 보이저가 크게 파괴되지 않고 남아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신화적인 확신이 아니라 확률적인 과학의 언어다. 우주는 거대하고 시간은 길며 예외는 언제나 가능하다. 좋은 설명은 놀라운 결론만을 강조하지 않는다. 그 결론이 어디까지 확실하고 어디부터 불확실한지 함께 드러낸다. 1조 년이라는 시간은 다른 물리학적 질문들도 조심스럽게 불러온다. 보통 인간의 시간이나 행성의 역사에서는 무시해도 되는 문제들이 이 정도 길이에서는 배경에서 모습을 드러낸다. 그중 하나가 양성자 붕괴다. 양성자는 원자핵을 이루는 기본 구성 요소 중 하나이며 보이저의 금속과 골든 레코드의 원자들 속에도 존재한다. 일부 입자물리학 이론은 양성자가 완전히 안정하지 않을 수 있다고 예측한다. 언젠가 양성자가 더 가벼운 입자들로 붕괴할 가능성을 말하는 것이다. 그러나 지금까지 양성자 붕괴는 관측된 적이 없다. 실험적 한계는 만약 양성자가 붕괴한다면 그 수명이 최소한 10의 34제곱년 이상이어야 한다고 말한다. 이 숫자는 1조 년을 거의 순간처럼 보이게 만든다. 따라서 1조 년이라는 시간 안에서는 양성자 붕괴가 보이저의 구조를 위협한다고 말할 근거가 없다. 만약 양성자가 안정하다면 보이저의 원자 구조는 그보다 훨씬 긴 시간에도 유지될 수 있다. 만약 어떤 방식으로든 붕괴한다 하더라도 현재 알려진 한계에 따르면 그 시간 규모는 우리가 다루는 1조 년보다 압도적으로 멀리 있다. 블랙홀의 미래도 비슷한 방식으로 더 먼 시간의 그림자를 들이운다. 스티븐 호킹은 블랙홀이 완전히 영원한 존재가 아니라 호킹 복사라는 과정으로 아주 천천히 에너지를 잃을 수 있다고 제안했다. 이 관점에 따르면 블랙홀은 미세한 양의 복사를 방출하며 극도로 긴 시간이 지나면 질량을 잃고 증발할 수 있다. 그러나 이 과정은 너무 느리다. 작은 블랙홀이라면 상대적으로 빠르게 증발할 수 있지만 별질량 블랙홀이나 은하 중심의 초대질량 블랙홀은 거의 상상할 수 없는 시간 동안 남는다. 우리 은하와 안드로메다의 중심 블랙홀이 합쳐져 만들어질 거대한 블랙홀은 1조 년 뒤에도 사실상 그대로 존재할 것이다. 호킹 복사는 중요하지만 그 효과가 두드러지는 시간은 훨씬 더 먼 미래에 있다. 우주의 궁극적 운명을 말할 때 자주 등장하는 개념이 열적 죽음이다. 열적 죽음은 모든 사용 가능한 에너지가 고르게 퍼져 더 이상 일을 할 수 있는 차이가 남지 않는 상태를 뜻한다. 별도 없고 온도차도 거의 없으며 복잡한 물리 과정이 더 이상 일어나기 어려운 상태다. 이것은 엔트로피가 극한까지 증가한 우주의 가능한 마지막 모습이다. 하지만 1조 년은 열적 죽음에 비하면 아직 이른 시기다. 현대 우주론의 큰 시간표에서 그때는 여전히 항성시대, 즉 별들이 아직 존재하는 시대에 속한다. 별의 수는 줄고 밝기는 약해지며 새로운 별 형성은 거의 끝나가겠지만 적색 외성들은 여전히 희미하게 빛날 수 있다.
우주는 늙었지만 완전히 죽은 것은 아니다. 이 모든 과정 아래에는 엔트로피가 있다. 엔트로피는 대략적으로 말해 무질서의 정도 또는 사용할 수 있는 에너지가 얼마나 흩어졌는지를 나타내는 물리량이다. 연력학 제2법칙은 고립된 계의 엔트로피가 시간이 지남에 따라 감소하지 않는다고 말한다. 이것이 뜨거운 물체에서 차가운 물체로 열이 흐르고 깨진 유리가 스스로 원래 모습으로 돌아가지 않는 이유다. 보이저의 미래 역시 이 법칙에서 벗어나지 않는다. 전력은 줄어들고 장비는 멈추며 표면은 우주선에 조금씩 손상된다. 플루토늄은 붕괴하고 재료는 미세하게 변하며 온도는 차가운 우주 배경에 가까워진다. 모든 변화는 시간의 화살이 가리키는 방향으로 진행된다. 질서는 조금씩 흐트러지고 사용할 수 있는 에너지는 사라진다. 그런데 보이저가 특별한 이유는 엔트로피를 거스르기 때문이 아니다. 아무것도 엔트로피의 증가를 피할 수 없다. 보이저가 오래 남을 수 있는 이유는 그것을 빠르게 무너뜨릴 조건들이 거의 없기 때문이다. 녹, 침식, 대기 마찰, 생물학적 분해, 급격한 충돌 같은 과정은 행성 표면에서는 강력하지만 성간 공간에서는 극도로 약하다. 시간의 화살은 여전히 같은 방향을 가리킨다. 다만 그 화살이 보이저를 완전히 지워버리기까지 필요한 과정이 너무 느리다. 보이저는 물리 법칙의 예외가 아니라 물리 법칙이 매우 조용하게 작용하는 환경에 놓인 사례다. 그래서 그것은 영원한 것이 아니라 오래 지속되는 것이다. 불멸이 아니라 지연된 소멸이다. 천문학자들이 이런 미래를 모두 말할 수 있는 것은 단순한 상상 때문이 아니다. 별의 미래를 예측하는 기반은 항성 진화 이론이다. 이 이론은 별의 질량에 따라 수소를 얼마나 빨리 태우는지, 어떤 단계로 팽창하고 수축하는지, 마지막에 백색 외성, 중성자별, 블랙홀 중 무엇을 남기는지를 설명한다. 우리는 다양한 나이와 질량의 별을 관측하면서 이 이론을 검증해왔다. 은하 병합을 예측할 때는 다른 도구가 필요하다. 엔체 시뮬레이션은 수많은 별과 암흑물질 입자의 중력 상호작용을 계산해 은하들이 어떻게 변형되고 합쳐지는지를 보여준다. 실제 우주에는 이미 충돌 중인 은하들이 존재한다. 천문학자들은 그 모습을 관측하고 시뮬레이션 결과와 비교함으로써 우리 은하와 안드로메다의 미래를 추정한다. 우주의 가속 팽창은 또 다른 관측의 층 위에 세워진다. 먼 초신성의 밝기, 우주 마이크로파 배경 복사의 흔적, 은하 분포의 통계, 대규모 구조의 성장은 모두 암흑에너지 모델을 시험하는 자료가 된다. 아직 암흑에너지의 본질은 알지 못하지만 그 효과를 포함한 우주론 모델은 현재 관측과 매우 잘 맞는다. 이 세 종류의 지식, 항성 진화, 은하 역학, 우주론적 팽창을 겹치면 보이저의 먼 미래에 대한 큰 그림이 나온다. 태양은 백색 외성이 되고 은하들은 병합되며 먼 은하들은 지평선 너머로 사라진다. 보이저는 그 과정에서 파괴될 확률보다 살아남을 확률이 높다. 그러나 그 안의 세부 경로는 시간이 갈수록 점점 흐려진다. 과학의 확신은 균일하지 않다. 몇십억 년 안의 태양 진화와 초기 은하, 병합은 비교적 높은 신뢰도로 말할 수 있다. 수백억 년 뒤 우주 지평선과 별 형성 감소도 물리적으로 잘 뒷받침된다. 그러나 1조 년 뒤 특정 탐사선의 정확한 위치는 낮은 정밀도의 문제다. 큰 구조는 보이지만 작은 점의 위치는 안개 속에 들어간다. 이 사실은 보이저의 이야기를 약하게 만들지 않는다. 오히려 더 정직하게 만든다. 우리는 알 수 없는 것을 알 수 없다고 말하면서도 알 수 있는 것은 분명히 말할 수 있다. 보이저는 침묵할 것이다. 전력은 사라질 것이다. 태양은 죽을 것이다. 은하는 합쳐질 것이다. 하늘은 어두워질 것이다. 그리고 보이저는 특별한 충돌이나 예외적 사건이 없다면 여전히 어떤 형태로든 움직이고 있을 것이다. 그 움직임은 결국 시간의 화살 위에 놓인 작은 선이다. 1977년에 시작된 선은 인간 문명의 시간표를 지나 태양의 시간표를 지나 은하의 시간표 속으로 들어간다. 그 선이 정확히 어디를 통과하는지는 알 수 없다. 그러나 그것이 계속 이어질 수 있는 이유는 이해할 수 있다. 거의 아무것도 없는 공간.
느리게 작용하는 엔트로피, 그리고 멈추지 않는 관성. 그래서 1조 년 뒤에 보이저를 말할 때 필요한 것은 한 장의 정확한 지도라기보다 가능한 우주의 윤곽이다. 그 윤곽 안에서 작은 탐사선은 밀코메다의 어두운 외곽을 돌거나 은하 사이 공허를 지나거나 어느 이름 없는 중력의 곡선을 따라가고 있을 것이다. 위치는 흐릿하지만 의미는 선명하다. 그것은 시간 속에서 사라지지 않고 다만 더 깊은 침묵 속으로 옮겨간다. 보이저 1호의 가장 오래 남을 부분은 어쩌면 금속 프레임이 아니라 그 안에 실린 의도일지도 모른다. 골든 레코드는 단순한 장식품이 아니다. 그것은 누군가가 언젠가 이 작은 물체를 발견할 수 있다는 거의 불가능한 가능성 위에 세워진 메시지다. 그러나 그 메시지는 답장을 기대하는 편지가 아니다. 그것은 우주라는 해안 없는 바다에 던져진 병이다. 그 음반의 제작자들은 언어가 통하지 않을 미래를 상상했다. 그래서 표지에는 문자 대신 기호와 도식이 새겨졌다. 음반을 어떻게 재생해야 하는지, 회전 속도를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지, 그 안의 이미지를 어떤 방식으로 읽어야 하는지 설명하려 했다. 이것은 인간의 문법이 아니라 물리학의 문법으로 쓴 안내문이었다. 표지에는 펄서 지도가 포함되어 있다. 펄서는 빠르게 회전하는 중성자별로 매우 규칙적인 전파 펄스를 방출한다. 그 회전 주기는 시간이 지나며 조금씩 느려지고 그 변화는 비교적 예측 가능하다. 보이저의 기록은 이런 펄서들을 기준점으로 삼아 태양의 위치와 발사 시점을 추정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 이 선택은 우연이 아니었다. 별자리의 모양은 긴 시간 동안 변하고 언어는 사라지며 문명은 자신만의 기호 체계를 갖는다. 그러나 중성자별의 회전과 방사선의 주기는 물리 법칙에 묶여 있다. 보이저를 발견한 존재가 충분한 과학적 능력을 갖추고 있다면 그 지도는 한때 이 물체가 어디에서 왔는지 알려줄 단서가 될 수 있다. 하지만 1조 년이라는 시간 앞에서는 이 장치마저 한계를 갖는다. 골든 레코드가 참고한 특정 펄서들 중 상당수는 그때 이미 약해지거나 침묵했을 수 있다. 펄서의 회전 에너지는 무한하지 않고 긴 시간이 지나면 그 규칙적인 신호도 사라진다. 골든 레코드는 수백만 년, 수십억 년의 미래를 상상했지만 1조 년은 그 상상마저 넘어서는 규모다. 그럼에도 음반에는 또 다른 시계가 숨겨져 있다. 표지에는 우라늄 238의 작은 표본이 포함되어 있으며 우라늄 238은 약 45억 년의 반감기를 갖는다. 이 방사성 붕괴는 매우 느리고 잘 알려진 속도로 진행된다. 누군가가 남은 우라늄과 붕괴 산물을 측정할 수 있다면 음반이 만들어진 뒤 얼마나 시간이 지났는지 대략 계산할 수 있다. 이것은 보이저 전체에 깔린 철학을 보여준다. 이것은 보이저 전체에 깔린 철학을 보여준다. 하나의 방법이 실패할 경우를 대비해 다른 방법을 남긴다. 전력 시스템에도, 통신 장치에도, 과학 장비에도, 심지어 알 수 없는 미래의 발견자를 위한 메시지에도 중복성과 여분의 길을 넣었다. 누구도 그것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확신하지 못했다. 그러나 틀렸을 때 치를 비용은 너무 컸다. 골든 레코드가 실제로 발견될 가능성은 극도로 낮다. 보이저 1호는 자동차 정도의 크기에 불과하고 전력이 끊긴 뒤에는 스스로 빛을 내지 않는다. 가까운 별빛을 희미하게 반사할 수는 있지만 의미 있는 거리에서 그것을 찾아내기는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 탐지하려면 누군가가 정확한 방향을 바라보거나 우연히 매우 가까이 지나가야 한다. 우주는 너무 크다. 보이저가 1조 년 동안 움직인다 해도 그것이 지나가는 부피는 은하 전체와 비교하면 극히 작다. 어느 문명이 의도적으로 탐색하더라도 찾을 이유도 좌표도 없는 작은 금속 물체 하나를 발견하는 일은 거의 기적에 가까운 우연을 요구한다. 골든 레코드는 우편함에 놓인 편지가 아니라 무한한 바다의 어딘가를 떠도는 봉인된 병이다. 그 병이 아무에게도 닿지 않는다고 해서 실패는 아니다. 골든 레코드의 의미는 수신보다 발신에 있다. 한 문명이 자신을 설명하려고 했다는 행위 자체에 있다. 소리와 이미지와 수학, 생명과 음악을 하나의 작은 원반에 담아 아무도 듣지 못할 수도 있는 어둠 속으로 보냈다는 사실. 그것은 확률이 아니라 태도의 문제다. 이 질문은 더 넓은 상상으로 이어진다. 만약 다른 문명들도
자신들의 보이저를 보냈다면 은하에는 이미 수많은 침묵의 사절들이 흩어져 있을지도 모른다. 서로 다른 별에서 출발한 작은 인공물들이 서로를 발견하지 못한 채 각자의 긴 궤도를 따라 움직이고 있을 가능성, 우리는 그것을 알지 못한다. 지금까지 지구 밖 문명의 확실한 신호나 탐사선은 확인되지 않았다. 수십 년 동안 외계 지적 생명체 탐색은 전파와 광학 신호를 찾아왔다. 그러나 발견이 없다는 사실은 존재가 없다는 증거가 아니다. 은하는 거대하고 우리가 조사한 영역은 매우 작다. 보이저가 누군가에게 발견되기 어려운 것처럼 다른 문명의 탐사선도 우리 근처를 지나지 않는 한 거의 눈에 띄지 않을 것이다. 어쩌면 우주는 이미 오래전에 사라진 문명들의 조용한 유물들로 드문드문 채워져 있을지도 모른다. 각각은 자신들의 하늘을 떠나 자신들의 별이 죽은 뒤에도 남아 아무에게도 닿지 않는 메시지를 싣고 있을 수 있다. 하지만 그들이 서로 만날 가능성은 거의 없다. 우주는 메시지를 보낼 수 있을 만큼 넓지만 메시지가 도착하기에는 지나치게 크고 비어있다. 보이저 1호도 완전히 혼자는 아니다. 인류는 몇 개의 작은 물체를 태양계 밖으로 향하게 했다. 파이어니어 10호와 11호는 보이저보다 조금 앞서 발사되었고 이미 오래전에 지구와의 통신을 잃었다. 그들도 침묵한 채 바깥으로 움직이고 있으며 각각 단순한 금속 명판을 싣고 있다. 그 명판 역시 인간과 태양계의 위치를 상징적으로 설명하려 한 메시지다. 뉴 호라이즌스도 명왕성을 근접 통과한 뒤 카이퍼 벨트를 지나 더 먼 바깥으로 향하고 있다. 장기적으로는 보이저와 비슷하게 태양계 너머의 길에 놓일 가능성이 크다. 이 물체들은 모두 수적으로는 너무 적고 서로의 거리는 너무 멀다. 그러나 같은 종이 거의 같은 시대의 어둠 속으로 보낸 작은 금속 씨앗들이라는 점에서 이상한 동료 관계를 이룬다. 반대로 인류가 쏘아 올린 대부분의 물체는 이런 운명을 갖지 못한다. 지구 궤도의 위성들은 여전히 지구와 묶여 있다. 낮은 궤도의 물체들은 희박한 대기 저항을 받아 언젠가 속도를 잃고 떨어지며 대기권에서 타버린다. 높은 궤도의 물체들은 더 오래 버틸 수 있지만 결국 지구와 태양계의 장기적인 운명에서 자유롭지 않다. 태양을 도는 우주 쓰레기와 버려진 로켓 단계. 여러 탐사선의 잔해도 마찬가지다. 그것들은 태양의 중력에 묶여 있다. 태양이 적색거성이 되고 태양계의 구조가 바뀌면 그 운명을 함께 겪는다. 보이저가 특별한 것은 성능이 압도적으로 뛰어나서가 아니라 그 중력적 관계를 벗어났기 때문이다. 그것은 태양계의 미래에서 빠져나간 드문 인공물 중 하나다. 이 차이는 문명의 유산에 대해 냉정한 사실을 말해준다. 지구에 남긴 것은 거의 모두 지구와 함께 늙는다. 산 위의 조각, 사막의 피라미드, 지하 저장소, 디지털 기록, 도시의 토대까지 모두 행성의 시간 안에 갇혀 있다. 지질학은 느리지만 집요하고 태양의 미래는 더 근본적이다. 아무리 단단한 기념물도 결국 자신이 놓인 세계를 이길 수 없다. 보이저의 지속성은 의도된 불멸이 아니었다. 그것은 원래 목성과 토성을 탐사하기 위한 기계였다. 하지만 그 임무를 위해 필요한 정확한 궤도, 견고한 구조, 중복 시스템, 그리고 태양계를 벗어날 만큼 충분한 속도가 우연히 다른 결과를 낳았다. 보이저는 영원을 위해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너무 멀리 보내졌기 때문에 오래 남게 되었다. 그 사실에는 거창한 선언보다 더 깊은 아이러니가 있다. 인간이 가장 오래 남길 가능성이 있는 물체는 가장 큰 도시도, 가장 웅장한 기념비도, 가장 정교한 데이터 저장고도 아니다. 그것은 작고 차가운 우주선이다. 전력도 없고 목소리도 없으며 누구도 찾지 못할 가능성이 큰 금속 구조물. 그러나 바로 그 고립 때문에 그것은 거의 모든 지상 유산보다 오래 살아남는다. 1조 년 뒤를 다시 그려보자. 태양은 이미 오래전에 현재의 모습을 잃었다. 한때 지구를 따뜻하게 했던 별은 백색 외성의 희미한 잔불로 남아있거나 더 깊은 냉각의 길을 걷고 있을 것이다. 지구는 더 이상 푸른 행성이 아니다. 남아있다 해도 그것은 바다와 구름과 생명체의 세계가 아니라 알아보기 어려운 암석 잔해에 가깝다. 우리 은하와 안드로메다는 오래전에 합쳐졌다. 두 은하가 서로를 향해 다가오던 시대. 첫 번째, 근접 통과.
조석고리, 중심, 블랙홀들의 나선 운동과 병합은 모두 그 시대의 고대사가 된다. 밀코메다는 조용히 식어가는 별들의 집합으로 남고 그 안에 젊은 별들은 드물며 별 형성의 재료는 거의 소진되어 간다. 그 은하의 하늘 밖에는 거의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다. 다른 은하들은 우주론적 지평선 너머로 사라졌고 그 빛은 더 이상 도착하지 않는다. 우주는 실제로는 여전히 넓고 구조를 품고 있을지 모른다. 그러나 그 시점의 관측자에게는 하나의 거대한 어두운 은하와 그 너머의 완전한 침묵만이 남는다. 고립은 우주의 기본 풍경이 된다. 그리고 그 안쪽 어딘가, 혹은 그 경계마저 벗어난 공허 속에서 보이저 1호는 계속 움직이고 있을 수 있다. 그것의 장비는 존재 기간의 거의 전부를 침묵 속에서 보냈다. 안테나는 지구를 향하지 않고 전력원은 오래전에 기능을 잃었으며 플루토늄은 다른 원소로 변해 있다. 하지만 골든 레코드는 여전히 어떤 희미한 빛을 받을 때마다 낮게 반사될 수 있다. 그 반사는 누구에게도 보이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사라진 것은 아니다. 보이저는 더 이상 목적지를 향해 가지 않는다. 위협에서 도망치는 것도 아니다. 그것은 단지 1977년의 발사 순간 이후 계속해온 일을 계속한다. 같은 물리 법칙을 따라 같은 관성 위에서 점점 더 오래된 우주 속으로 나아간다. 그 물체가 싣고 있는 메시지는 특정한 누군가를 향한 것이면서 동시에 아무도 향하지 않은 것이다. 그것은 모든 가능한 미래의 지성을 향해 열려 있지만 어떤 답장도 요구하지 않는다. 지구의 음악과 인사, 생명의 이미지와 물리적 단서들은 목적지 없는 항해에 실려 있다. 메시지는 도착하지 않아도 메시지다. 들리지 않아도 발신되었다는 사실은 남는다. 보이저의 기묘한 영속성은 결국 우주가 가진 공허함에서 나온다. 그것은 시간에 맞서 싸워 이긴 것이 아니다. 다만 시간의 칼날이 아주 느리게 닿는 장소로 옮겨졌을 뿐이다. 행성의 비와 바람, 산소와 바다, 생명과 지질학, 태양의 팽창과 문명의 붕괴에서 멀어진 결과 작은 금속 물체 하나가 별과 언어보다 오래 남을 수 있게 되었다. 어쩌면 이것이 보이저가 남기는 가장 차가운 위안일지도 모른다. 인간의 목소리는 사라진다. 신호는 끊긴다. 문명은 자신을 기억할 정신을 잃을 수 있다. 그러나 한때 어떤 존재들이 밤하늘을 보며 질문했고 그 질문의 일부를 금속과 금빛 홈에 새겨 우주로 보냈다는 사실은 더 오래 남을 수 있다. 기억이 사라진 뒤에도 흔적은 남는다. 1조 년 뒤의 보이저는 더 이상 탐사선이 아니다. 임무도 관측도 통신도 없다. 그것은 유물이고 화석이며 우연히 오래 살아남은 문명의 조용한 잔해다. 그러나 바로 그 점 때문에 그것은 인간이 만든 것들 가운데 가장 우주적인 물체가 된다. 기능을 잃은 뒤에야 보이저는 시간의 가장 먼 층에 놓이는 증거가 된다. 마지막으로 남는 이미지는 단순하다. 어두워진 은하, 희미한 적색 외성, 식어가는 백색 외성, 보이지 않는 바깥 우주, 그리고 그 어딘가를 천천히 지나가는 작은 금속 구조물. 그것은 어떤 결말을 향해 가지 않는다. 결말이 필요하지도 않다. 보이저 1호는 계속된다. 한때 작은 푸른 행성에서 만들어진 물체가 그 행성과 별과 문명의 모든 시간을 지나 여전히 어둠 속을 움직인다.